우치무라는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했다. 매일 아침 그는 묵묵히 일에 몰두하지만 인생은 좀처럼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 갑작스레 한 아줌마의 차에 치여 쓰러지고 말았다. 마치 인생이 여기서 끝난 듯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어둠의 군주에게 소환되어 다른 세계로 끌려가게 된다. 몇 분 전 이곳에서는 마족 최고의 내강자가 모여 중요한 회의를 열고 있었다. 어둠의 군주는 자신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공석인 사천왕 자리를 채울 유력 후보를 찾고 있었다. 소개된 3명은 폭염전사 만더, 강철 수호자 게네놈, 그리고 바람마법사 신피트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조각이 부족했다. 그 부족한 퍼즐 조각은 바로 이 세계에서 온 인간, 우치무라였다. 이제 그는 물의 원소를 다스리는 사천왕, 해외원직의 그릇이 될 운명이었다. 방금 죽임을 당한 참담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왕의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야 하는 그의 처지는 비극 그 자체였다. 졸업 후 줄곧 일만 해온 우치무라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은 점점 거세졌다. 처음에는 꿈꾸던 이상적인 직장을 찾은 줄 알았지만 주변 동료들은 끊임없이 승진하는 반면 그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진실되고 성실한 그의 성격은 회사라는 환경에서 쉽게 이용당하기 딱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해외 발령 통보가 떨어졌다. 그는 가족과 잠시 작별하고 실패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그곳으로 파견되었다. 첫 출근 날부터 그는 이곳의 열악함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물질적 빈곤에 허덕이는 현실에 그 역시 머리를 숙여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본사의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협조를 부탁했지만 그 앞에 놓인 어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 그의 성실한 태도에 동료들조차 마음을 열었지만 결국 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떨어졌다. 이 소식은 결코 달갑지 않았다. 굽히지 않는 그에게도 좌절의 순간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뭘까? 자문하며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바로 그때 그는 사고로 목숨을 잃고 어둠의 군주에게 불려왔다. 군주는 그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며 마치 일찍 죽어줘서 고맙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군주는 그에게 사천왕의 임무를 맡겼고 평범한 직원에서 갑작스레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우치무라는 낯설기만 했다. 어둠의 군주는 그의 해외 근무 기록이 담긴 금서를 꺼내 보이며 그가 언어를 독학하고 현지 주민들을 교육하며 선구자가 되었음을 자랑했다. 이런 이력을 보아 그는 분명 사천왕 자격을 갖추었다고 확신했다. 우치무라는 칭찬에 기쁘긴 했지만 마족 군대를 이끄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벅찬 일이라 사양했다. 그는 황금빛 미래는커녕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온통 고난뿐임을 직감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거절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군은 자신의 군대가 맨에게 그 명성에 걸맞은 대우를 약속했다고 했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며 쉽게 말해 사천왕의 급여와 권한은 맨의 이전 세계에서의 큰 보스와 맞먹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하들도 따르고 개인 방도 있어서 예전처럼 길바닥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네요. 물론 그분은 인재를 소중히 여기기에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 거절하면 예전 세계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우치무라는 기뻐하며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금세 왜 돌아가야 하나 생각했죠. 그곳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불투명했거든요. 맨은 동료와 상사에게 이용당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했죠. 기여하지 못하는 자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듣던 마왕은 우치무라에게 멍청한 사람들의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깨우쳤어요. 그는 그동안 그를 지켜보며 잘 알았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은 눈앞의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만 당대의 진가를 아는 건 드문법이라며 우치무라를 인정했죠. 이 주군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맨의 미래는 번영할 거라 약속했죠. 마왕은 우치무라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주겠다고 했어요. 승진 여부도 남이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우치무라의 업무 열정을 북돋우며 정상에 오르고 싶은지 물었죠. 아직 대답하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아만더는 약한 자가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했고 다른 2명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왕은 3명 앞에서 우치무라의 능력을 시험해보라며 도전을 제안했죠. 그녀는 동의하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 세계인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서 그 모습에 우치무라는 깜짝 놀랐죠. 다행히 마왕이 막아줘서 목숨이 2번째로 위태로워진 건 면했어요. 용소녀는 왜 자신을 막느냐며 너무 겁먹어 기절한 사람을 어찌 때리냐고 했죠. 그녀의 단점은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것, 도전이라며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우치무라에게 특별한 능력은 전혀 없었죠. 그 점이 채논과 신피쉬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마왕이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마족 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마인과 아인파 사이에 내분도 있었습니다. 인간인 우치무라가 끼면 잡아먹힐 게 뻔했죠. 이 내분이 바로 주군이 그를 불러들인 이유였어요. 우치무라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마족을 한데 묶으려는 계획이었죠.
그는 깨어나 자신이 방금 맞은 발차기를 견딜 수 없다고 농담했어요. 마왕은 말했죠. 나는 몸의 힘을 찾는 게 아니다. 뛰어난 두뇌를 원한다. 그래서 앞으로 마족 내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을 거라고요. 그들의 영토는 여러 곳과 합병을 준비 중이라 갈등이 많을 테니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족의 지도자들과 협상해야 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만더에게 물어보라며 아만더는 그를 부족장 미노토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우치무라는 자신이 단순 직원임을 알고 걱정했지만 마왕의 격려로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졌죠. 거대한 방 앞에선 그는 압박감을 느꼈고 친구는 미노토 부족이 매우 공격적이라 조심하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치무라가 여기서 죽을 거라며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었죠. 문을 열어보니 거대한 황소가 그를 맞이했어요. 협상은 불가능해 보였죠. 우치무라는 죽임을 당하는 상상을 했지만 다행히도 누군가 본보기로 나서 보여주었어요. 우치무라는 탈리우스에게 오늘은 이야기할 기분이냐고 물었지만 거절당해 화가 났습니다. 양측이 서로 욕설만 주고받았죠. 그들은 큰 방을 준비했는데도 불평했고 탈리우스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치무라는 이런 마족의 협상 방식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죠. 친구는 미노토 측의 합병에 관심이 많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다며 우치무라를 탓했어요. 상대는 황소처럼 완고했지만 지풀방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려 하자 우치무라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만더도 이 문제를 그에게 맡겼죠. 실패하면 해고되거나 더 나쁘면 죽임을 당할 테니 우치무라는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 익숙해졌기에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패하면 사천왕에게 조롱당하고 마왕도 실망할 거라 생각하며 옛 회사 시절 비슷한 일을 떠올렸죠. 그때 상대는 계속 거절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뜻밖에도 대화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아만더는 방금 일을 마왕에게 보고하며 우치무라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 거라 확신했어요. 반면 마왕은 젊은이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었죠. 얼마 후 우치무라가 진지하게 탈리우스와 이야기하려 한다고 말하자 친구는 그만두라고 권했어요. 상대 태도가 이래선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며. 하지만 우치무라는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에 없고 아직 결론 내릴 때가 아니라고 했죠. 협상에서는 외모가 아니라 끈기가 중요하며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친구에게 지켜보라며 이번 협상은 반드시 순조롭게 끝날 거라고 했죠. 그런 설득에 아만더는 그가 처음 왔을 때보다 두려움이 없어진 걸 느꼈어요. 다음날 그녀가 방을 방문했을 때 방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죠. 드디어 시작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실패하면 삼천왕에게 조롱당할 거란 상상이 머리를 스쳤다. 동시에 마왕님을 실망시키게 될 거란 두려움도 엄습했다. 그 순간 옛 회사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우치무라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다. 상대방은 마음에 들어했지만 계속 거절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뜻밖의 전환점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찾아왔다. 반면 아만더는 방금 일을 마왕님께 보고했다. 우치무라가 아무 성과도 못 낼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청년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었다. 잠시 후 친구 엠이 육각형을 들여다보며 묻자 그는 탈리우스와 진지한 대화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친구는 그 태도로는 포기하는 게 낫다며 충고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사전엔 포기란 없었다. 지금은 결론 내리기엔 너무 이른 시점이었다. 협상에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끈기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신뢰를 쌓는 일이었다. 그는 친구에게 이번 협상은 반드시 성공할 거니 지켜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아만더는 이 녀석이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젊은이들의 사전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다. 그리고 지금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끈기와 서로 간에 아름다운 신뢰를 쌓는 것이다. 그녀에게 이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자신을 주목하라고 한다. 그렇게 설득당한 만더는 이 남자가 처음 왔을 때와 달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찾아가 보니 방 안이 엉망진창이었다. 협상이 실패해 탈리우스와 싸웠을 거라는 상상을 하며 이곳이 전쟁터가 된 줄 알았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돌아왔지만 마왕의 성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혼났다. 소를 찾아가 보니 지금 합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녀는 단 하룻밤 만에 협상을 성공시켰다는 말을 믿지 못했다. 자신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했냐고 묻자 그는 자신과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고 답했다. 두 명의 지도자가 악수를 나누는 곳으로 가서 상황을 다시 설명한다. 처음에는 소가 타협을 거부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양측 간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사실 탈리우스는 협력을 원했지만 얻을 이익을 더 듣고 싶어 했다. 그리고 소는 오랫동안 바닥에서 자면집이 필요하다는 미노토족의 예의였다.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차가운 땅에서 자라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짚을 도둑질해서 깔개로 여겼으니 자주 욕먹는 것도 당연했다.
만더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 반면 탈리우스도 같은 입장이었기에 모든 상황이 설명되자 두 사람은 화해의 악수를 나눈다. 이후 양측은 평범하게 웃으며 대화했다. 이 모든 것은 우치무라 덕분이었다며 노신사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밝은 태도를 유지하며 이것이 최소한의 예의란 걸 알면서 마왕은 다가가 조용히 용에게 물었어. 맨의 중요성을 이해했나? 우치무라의 특별한 능력은 마족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군주는 청년을 칭찬하며 새로운 사천왕의 탄생을 환영했어. 만더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지. 권력을 넘겨주는 의식이 시작되었고 우치무라는 신분을 상징하는 고귀한 팔찌를 받았어. 이제 그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누구도 막지 못하지. 마왕도 그를 신뢰했고 맨은 상사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아 행복했어. 동료도 손을 내밀어 부딪히자며 이것이 애정 표현이라며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에 우치무라는 어리둥절했지. 이제 두 사람은 함께 마족을 강하게 세워나갈 거야. 마왕의 바람대로. 며칠 후 우치무라는 이 세계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곳에도 각자의 사무실이 있었지. 조사해보니 사천왕은 마왕 바로 아래 계급이었어. 이곳의 계급 체계는 아주 엄격하지만 군주가 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에 우치무라는 반드시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어. 기분이 조금 나아지려던 찰나 갑자기 요괴가 나타나 그를 놀라게 했지. 이후 우치무라는 다른 사천왕들을 찾아 인사하러 갔어. 첫 번째는 신핏의 방이었는데 그녀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여성. 우치무라가 새로 임명됐다고 하자 그녀는 주인이 장기간 부재라며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앞으로 올 필요가 없다고 쫓아냈지. 쫓겨났지만 우치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 사업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아만더가 달려와 동료를 불러 오늘 마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했어.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치무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갔지. 이번 임무는 오크족과의 협상에 관한 거였어. 그들은 최근 떠오른 마왕군 세력으로 오래된 세력은 아니야. 다른 강대국과 맞서려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종족의 협력이 필요하고 오크족은 영향력이 매우 커. 군사력도 그들 군대와 맞먹고 주변 종족의 리더 역할도 하지. 그래서 그쪽의 동의를 얻으면 마왕군은 두려울 게 없지. 하지만 오크족이 너무 많은 군사를 보유해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해. 동맹이 되면 괜찮지만 적이 되면 큰 골치거리가 될 거야. 마왕이 알기로 우치무라 세계에선 이걸 경쟁사 인수 합병 협상이라 부른대. 임무의 규모와 난이도 때문에 마왕도 적임자를 찾지 못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지. 여기 있어서 맨에게 부탁한 거야. 그리고 확실히 말하는데 그가 정신적인 힘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 맨도 바로 동의했어. 친구도 호위하러 가기로 했지. 악마의 영토에 사람이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실 그녀는 더 배우고 싶어서 따라가고 싶어 했고 사랑도 하고 있으니 그가 위험에 빠지는 걸 둘 수 없었어. 명목상으로는 사천왕, 왕들이 함께 힘을 합치기로 했고 그는 아직 만나야 할 천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지킴이 게놈이야. 기록에 따르면 그 여자는 아인족 군단을 이끌고 있어. 오크족도 그 범주 안에 포함되니 그녀에게 묻는 게 맞아. 아만더는 그 여자 별로 안 좋아해서 마차 준비한다며 다른 곳으로 가려 했지. 맨은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 시간 낭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녀는 약간 짜증난 얼굴로 빨리 물어봐라고 했지. 그때 아인족 군대가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있어서 맨은 게놈의 군사 운용 능력에 감탄했어. 훈련 후 그녀는 평가를 내리며 병사들을 칭찬했고 덕분에 사기가 하늘을 찔렀지. 다행히 그 여자가 마음이 넓어서 먼저 다가가 인사하자 그가 인사하러 오라 했고 아인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상대가 악마임을 깨닫고 조언을 해줬어. 먼저 그쪽 부족장은 무서운 존재야. 힘과 지량 모두 뛰어나니까 그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더 중요한 건 그가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거야. 맨은 저 용여자가 벌써 화가 난 걸 봤어. 뒤돌아보니 친구가 너무 공격적이라 물었지. 그녀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가자고 했어. 개놈은 몇 마디 비꼬아 그 여자를 화나게 했지만 그녀는 너무 똑똑해서 귀를 쫑긋 잡고 듣지 않았어. 우치무라는 그 둘을 보고 어쩔 줄 몰랐지. 잠시 후 두 사람은 부족장을 만나러 갔지만 몇 시간 동안 밖에서 무시당하며 기다렸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묻자 경비병들이 수장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천왕이라 해도 무시하는 태도에 용 여자는 참을 수 없었지. 그걸 알면서도 청년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고 했어. 경험상 경쟁 상대와 협상하는 건 매우 어렵거든. 말하기도 전에 싸움이 벌어질 위험이 있지만 그건 안 돼. 그 친구는 듣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무시하는 건 마왕을 깔보는 거니까. 싸울 기세였는데 누군가 초대해 들어갔어. 맨 눈으로 보니 이곳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있었어. 친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말라며 오크족이 눈치챌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어. 가장 중요한 건 허점을 보이지 않는 것. 그들의 세력은 우리 군대와 맞먹고 개놈이 경고한 적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우치무라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지. 들어가자마자 노인은 위험을 내뿜으며 명령했어. 내 허락 없으면 입 다물어라. 모든 건 내 명령대로 해야 한다.
천황이 이렇게 무시당하자 그녀가 몹시 화를 냈지만 이 임무가 중요해 겨우 참았어. 말을 더하기 전에 노인은 그들이 자신에게 복종할 건지 묻고 그렇다면 마왕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어. 이는 그들이 존경하는 주인에게 큰 모욕이었지. 아만더가 참지 못해 욕하려다 우치무라가 막았어. 그는 웃으며 이렇게 중요한 일은 다시 생각해보고 다음에 오자고 했어. 이게 바로 유연함으로 강자에 맞서는 방법이지. 하지만 친구는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터뜨리며 저 노인을 욕했어. 그녀는 그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어. 그렇게 하면 상대의 함정에 빠지는 거니까. 그가 깨달은 건 노인은 그들을 화나게 해 협상을 망치려는 의도였다는 거야. 원래부터 오크족장은 협상할 생각이 없었지만 내부 불만을 막으려고 만나준 거고 책임을 떠넘겼지. 매는 이를 일찍 알아챘어. 불편하냐고 묻자 물론이라고 했지. 마왕님을 존경하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참는 거라고. 가장 최악은 오크족이 다른 세력과 손잡아 우리와 맞서는 거야. 오늘 안 되면 잠시 철수해도 괜찮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는 오히려 고마워했어. 그녀가 대신 화내지 않았다면 자신이 말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갑자기 그 여자가 다가와 자신이 오크족장의 딸 오레라고 소개했어. 맨더는 놀랐고 마이는 그녀가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 물었지. 뜻밖에도 그녀는 왕위를 뒤엎어달라고 부탁했어. 두 사람은 어리둥절했지. 그렇게 오레는 그들을 식량 창고로 데려갔는데 현재는 텅 비어 있었어. 재정난 때문이었지. 사실 우치무라는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 밖에 병사들이 낡은 갑옷을 다시 입고 있었거든. 성은 음산하고 생기가 없었는데 마치 대기업이 몰락하는 모습 같았어. 원인은 단 한 사람이 모든 걸 관리했기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어. 올해는 맨의 말이 맞다고 했어. 현재 이곳을 구하려면 마왕군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버지는 왕고에서 듣지 않고 게다가 병들어 예전처럼 이끌 능력이 없다고 했지.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늙었어. 아버지가 죽으면 혼란에 빠질 거야. 이를 막으려 협력을 제안했어. 우치무라는 이해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며 조언했어. 말한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지. 이용당할 수 있으니. 수장의 딸로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듣고 그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며 칭찬했고 자신은 그의 눈을 믿는다고 했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러 데려온 거라고. 이 기회에 그녀는 손을 잡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청했어. 우치무라는 충격받고 질투했지. 매는 너무 갑작스럽다고 했지만 올해는 듣지 않고 강행했어. 그리하여 청년은 밤에 눕혀져 신방 준비를, 그녀는 왕위를 뒤엎는데 도움을 줘. 두 사람이 혼란스러워했다. 그렇게 그들은 올해에게 끌려 마왕성의 식량 창고로 갔지만 현재는 텅 비어 있었다. 재정난에 처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외부 병사들은 오래된 갑옷을 다시 입고 있었다. 성은 어둡고 생기가 없었는데 마치 대기업이 몰락하는 모습 같았다. 원인은 한 사람이 모든 걸 관리했고 그가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올해는 그 말이 맞다며 이곳을 구하려면 마왕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완강히 듣지 않았다. 게다가 병들어 예전처럼 이끌 수 없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사실 그는 늙었다. 만약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 말이 우치무라의 막힌 길을 뚫어줬어. 그는 친구를 불러 그가 협상 전략을 생각해냈다고 알려줬지. 맨더는 기뻐하며 달려왔어. 이번에는 노인을 만나러 갈 줄 알았는데 맨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어. 가는 길에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지? 잃어버렸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가 협력을 제안했다. 우치무라는 여기서 상황을 이해했지만 성급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아. 방금 있었던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집안의 딸로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 칭찬하며 자신의 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다. 믿음이 있기에 이곳으로 불러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손을 잡으며 청혼까지 한다. 우치무라가 새로운 족장이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그는 충격과 질투를 느낀다. 너무 돌발적인 이야기라며 말리지만 오리는 듣지 않고 이 방법이 최선이라며 굳이 밀어붙인다. 결국 청년은 눕혀져 동침을 준비하는 순간 키스를 하려다 제지당한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잠시 고민할 시간을 요청한다. 다음 날 우치무라는 이번 사건으로 머리가 아프다. 족장은 협상에 응하지 않고 그에 따른 상상도 못할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때 그는 또다시 내면 세계로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익숙한 식당에서 주인과 안더가 사자와 침팬지 중 누가 더 강한지 논쟁하는 장면을 마주한다. 사자는 다른 동물들과 완전히 다른 자존심을 지니고 있다. 이 말에 우치무라는 막혔던 생각이 뚫린다. 곧바로 그녀를 불러 협상 방법을 떠올렸다고 알린다. 만더는 기뻐하며 달려온다. 이번에는 전날 만난 노인을 찾아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한다. 가는 길에 동료에게 상황을 천천히 설명한다고 한다. 약 일주일 후 그들은 족장에게 호출된다. 족장은 분하게 동맹 부족들은 지원받는데 왜 우리만 못 받는지 묻는다. 알고 보니 일주일 전 우치무라와 우리가 주변 부족들을 설득해 동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공경에 처해 있어 쉽게 협상할 수 있었고
족장의 딸이 지원을 나서면서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다. 이것은 지구에서 대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네오가 큰 회사에 직접 판매를 제안하면 쫓겨날 게 뻔하다. 그래서 주변의 작은 기업들을 설득해 먼저 구매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렇게 하면 큰 회사가 자존심 상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이 계획의 첫 단계는 성공한 셈이다. 우치무라는 현 상황에 대해 계속 설명한다. 마왕군에 가입하면 주변 부족들의 삶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의 감정은 점점 격해졌고 맨도 그런 모습을 보며 웃었다. 이 전투에서 침착함을 잃는 자가 패배할 테니까. 우치무라가 주먹을 날린 뒤 곧바로 고통을 달래며 오래를 불렀다. 그녀가 중재자로 나서 부족들이 마왕 편으로 합류하도록 연결한 것이다. 소녀는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 아파했다. 지금 최우선은 모두의 삶과 미래였다. 시대가 변했고 아버지는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그를 존경했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무적의 아버지라 여겨졌던 그는 이제 너무 약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협력해 새로운 길을 찾을 때였다. 우치무라는 더 이상 합병할 필요 없고 동맹관계로 함께하자는 말을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여전히 용맹한 사자왕이었다. 부족장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있었다. 이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모두가 기뻐했다.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 역시 만족스러웠다. 며칠 후 맨더가 상대편이 협상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현재 그는 재앙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마왕은 해외 직원에게 부하를 찾도록 허락했지만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용소녀는 그냥 아무나 골라라 했고 그는 그녀와 일하는 게 좋다며 기뻐했다. 마치 고백 같았다. 우치무라에게 내 짝이 되어줄래? 라고 묻는 듯했다. 그때 올해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부족 간 우호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가 여기 파견되었다고 했다. 우치무라는 즉시 그녀를 자기 부서로 초대했다. 당연히 그녀는 그를 매우 좋아했고 아버지가 유능한 이들에게 권력을 넘겨준 데 감사했다. 곧 큰 변화가 다가올 것이었고 그녀는 그 변화를 표현할 길이 없었다. 아만더는 맨더와 악수조차 하지 않으며 서로 경쟁자라 너무 친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화난 그녀를 달래려 우치무라도 애썼다. 그 후 맨의 업무는 순조로워졌다. 신입 직원의 도움 덕분에 모든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올해는 영리하게 양측의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했고 우치무라는 뒤에서 모든 면을 지원했다. 또한 부족과 마왕군 간 동맹 체결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소식도 전했다.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당연히 표창받게 될 것이었다. 시상식 정보는 점심 즈음에 더 들어올 예정이었다. 우치무라는 서두르지 않았다. 지금까지 상사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을 받을 생각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맨더도 늘 그렇듯 죽 한 그릇을 들고 달려왔다. 이번 가뭄은 심각했고 올해 농사는 좋지 않았다. 더구나 동맹들과 자원을 나눴어야 하기에 이렇게 묽은 죽밖에 먹지 못했죠. 친구는 익숙해져서 괜찮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고기 한 점 못 먹어서 조금은 갈망했어요. 죽을 만드는 재료는 외곽에서 자라는 곡물인데 적긴 해도 군인들의 영양은 충분히 보장해줍니다. 다만 입이 고기를 씹지 못하니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죠. 그 말을 듣고 동료가 사냥하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여기서는 자급자족이 흔한 일이니까요. 목표는 바로 위험한 마수들입니다.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해외 직원이 고기를 갈망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죠. 아만더는 최근 마수가 활개친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왕군이 개입해 더 큰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했어요. 정보에 따르면 5명이나 잡아먹혔다네요. 친구가 설명하기를 이 숲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게 당연하대요. 원래 멧돼지족이 나서서 복수해야 하는데 그들의 전투력은 높지 않아요. 반면 마수는 엄청 강력하죠. 뭘 할까 고민 중에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특별한 버섯을 발견했는데 그게 마수를 유인할 수 있대요. 그 버섯은 이 지역에서 귀한 식량이라 앉아서 기다리면 반드시 마수가 올 거라 했죠. 말을 마치고 돌아보니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한눈에 봐도 그들이 노리는 생물이었죠. 본성은 사나운 데다 배고픔까지 겹쳐 뭐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아만더는 친구에게 숨을 곳을 찾으라고 하고 자신이 맡기로 했어요. 말없이 친구는 뛰어올라 멧돼지 머리를 발로 찼어요. 그 공격은 강력했지만 생물은 끄떡도 하지 않았죠. 이 멧돼지는 두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서 위에서 내려 찍는 게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멧돼지는 분노하여 돌멩이를 던졌어요. 체력을 보면 이 멧돼지는 마치 재앙 같았어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죠. 사천왕 중 한 명에게 이렇게 맞고도 끈질기게 버티는 걸 보면 놀라웠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싸울 걸 알면서 왜 무기를 안 가져왔을까? 손으로 멧돼지와 싸우는 건 코끼리보다 몇 배나 큰 상대에게 어리석은 짓 같았죠. 데미지도 컸지만 결정타가 될 공격은 없었어요. 보통이라면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멧돼지는 사나울 뿐 아니라 무기 같은 송곳니도 있어 한 번 찔리면 평생 기억될 정도였죠. 우치무라는 드래곤 친구가 강한 걸 알면서도 불안했어요. 이 상태로는 결말이 없을 것 같아 진지해졌죠. 사실 몸을 강화할 수 있어서 무기를 안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게 그녀의 전투 스타일이었어요.
이 마법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려 거의 쓰지 않아요. 그녀는 피하지 않고 마수가 전력으로 찌르도록 놔뒀어요. 한 손으로 막아 올리며 공중에 띄웠는데 고기를 너무 상하게 하지 않으려 몸을 비틀어 부러뜨렸죠. 미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마인의 힘과 마법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지 않아졌죠. 그 두 사람은 멧돼지를 멧돼지족 마을에 가져갔고 마을 사람들은 크게 고마워했어요. 놔두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테니까요. 아만더는 고기를 얻은 기회에 모두를 불러 축하했어요. 해외 직원은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저 멧돼지들이 다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걸 먹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했죠. 두 사람은 가장 맛있는 부위를 받았고 미는 신기했어요. 친구가 요리도 잘하다니 몰랐죠. 자랑하듯 자신은 천왕이라 못하는 게 없다며 동료에게 맛보라고 했어요. 우치무라는 기대했지만 요리가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친구가 마법으로 펑 하고 고기를 수덩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미는 멍해졌죠. 이 까만 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웃으며 맛보라고 했어요. 싫었지만 미는 시켰고 정말 평생 기억될 맛이었어요. 다시는 안 먹겠다고 약속했죠. 입이 심하게 오염된 느낌이었어요. 아만더는 사람 입맛에 맞지 않다며 농담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인데도요. 미는 이 세계 문화에 충격받아 직접 요리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마을에 부엌 하나만 있고 소금도 귀에 아껴 쓰거든요. 상황을 이해한 미는 조금만 달라고 부탁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곧 통째로 구운 멧돼지 고기가 나왔고 버섯 스튜도 함께 했어요. 소박하지만 맛은 정말 훌륭했죠. 드래곤 친구가 한 입 먹고 천국에 온 느낌이라며 감탄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평소에도 구웠지만 우치무라가 만든 맛은 낼 수 없었대요. 비결은 고기를 충분히 담가 핏물을 빼는 것과 약한 불로 구워서 타지 않고 지방이 녹아 맛을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또 다양한 조리법도 알려줘 모두가 기뻐했죠. 하지만 아만더는 불만이었어요. 사천왕의 요리 강습이라니 스스로를 낮추는 거라며 반면 미는 다른 이들의 식사를 보면 문명의 부유함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마왕군은 아직 발전 중이라 부족한 게 많고 미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했어요. 만약 여기 사람들이 매일 고기를 먹는다면 스스로 맛있게 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가난해 요리법을 찾을 지식이 부족하죠. 인정하기 싫지만 우치무라 말이 맞아요. 여기와 다른 강대국을 비교하면 이곳은 모기 수준일 뿐이죠. 모두가 먹을 것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사천왕 같은 이들이 더 노력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이런 민의 섬세함에 감탄하며 기운을 냈죠. 식사 후 바로 떠났는데 드래곤 친구가 빈 마법을 써서 마수들도 가까이 못 왔어요. 마이는 만물의 지혜를 가졌기에 마법을 쓸 수 있지만 아이는 전혀 못하죠. 다른 팀은 모기와 같다.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 사천왕 같은 이들이 더욱 노력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두 사람은 기운을 내며 만더를 칭찬한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돌아가는데 용 친구가 빛을 내는 마법을 써서 죽음의 동물들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마인인 그녀는 만물을 지혜로 다루기에 마법을 쓸 수 있다. 반면 아이나인종은 전혀 마법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제놈이 이끄는 군대는 매일 전투 능력 연습에 집중한다. 그가 신핏이 무슨 종족인지 묻자 만더는 잘 모르지만 그녀가 마법을 쓴다면 자신과 같은 마인일 것이라 추측한다. 같은 사천왕인데 그녀는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회의에도 한 번도 참가하지 않고 멀리서 대화만 한다. 두 사람은 걷다 보니 마법을 쓰는 이가 불편해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처음 돼지와 싸울 때 치명상을 줄 무기를 챙기지 않아 불리했던 점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변신 마법을 쓸 수 있어도 시간이 꽤 걸린다. 그는 다음부터는 무기를 처음부터 준비하라며 마법에 의존하면 음식도 타버린다고 조언한다. 복장도 마찬가지다. 우치무라는 완전 무장을 한다면 그녀가 훨씬 강해질 거라 말한다. 이 말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 분노하게 만든다. 그는 맞을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는 모욕이라고 반발한다. 결국 그는 숲에 남겨져 스스로 돌아가거나 돼지 족속에게 내일 호위받으러 가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좀 더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 화를 낸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의 사고방식이 마인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일 때문에 다음날 마왕님이 불러 상황을 물었고 우치무라는 동료와 갈등을 빚어 슬퍼하며 사직을 요청했다. 그는 부하에게 침착하라며 일은 해결될 것이라 조언한다. 전날 이야기를 이해한 마왕은 직접 우치무라에게 용친구와 오해를 풀라고 명령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있다. 그는 이를 주인공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밖에 나가도 그녀가 왜 화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마인이 지식인이고 아이는 야생동물일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이곳에서 마인은 몸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아이는 안경을 쓰고 책을 읽는다니 정말 어이없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그는 그녀가 전날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추론한다. 책에서 읽은 바로는 마인이 강할수록 몸이 아름답고 몸을 단련할수록 마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훤히 드러내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한다. 전날 만더는 오리에게 몸을 가리는 옷을 입으라 조언했다.
그 말이 마치 약하다고 비난하는 것 같아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마왕님이 그에게 깨닫게 하려는 문화 충격이다. 그는 은밀히 감사하며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수습하려 한다. 반면 만더는 자신이 미움받는 게 아닐까 걱정하며 오리에게 달려가 조언을 구하고 그 청년이 자신의 몸을 비난했다고 털어놓는다. 오리는 자세한 건 몰라도 그날 일을 모두에게 말해준다. 함께 일하며 인간의 관점이 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치무라가 여성들이 노출 옷을 입는 걸 싫어할 수도 있다는 식이다. 오리는 그가 그들을 음탕한 여자로 보는지 의심하며 만더는 깊이 부끄러워한다. 자신이 심한 오해를 하고 위험한 숲에 남겨둔 게 더 나쁘다 생각한다. 딱한 마음의 적수임에도 오리는 조언을 건넨다. 우치무라는 그녀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문제가 생기면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이 말을 바탕으로 오리는 둘 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 확신한다. 우치무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바로 그녀를 찾아가 사과한다. 만더 역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 진심을 말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연인처럼 달려가 서로를 찾는다.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몸이 아름답다고 칭찬한다. 그녀는 자신이 음탕한 여자가 아니라 그가 몸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길 바랐을 뿐이라고 말한다. 둘은 서로를 보며 어리둥절해한다. 만더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실수를 인정한다. 어리석은 충고였지만 그가 마인을 더 깊이 알아가자 그녀도 용서를 베풀었다. 이 남자는 진심이 너무 순수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했다. 반대로 그녀도 미숙한 생각을 강요한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숲속에 그를 두고 가버린 일도 사과했다. 우치무라는 그 장면에 심장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인정했다. 서로의 실수를 깨닫고 나니 두 사람의 관계는 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우치무라는 그들이 앞으로 찰떡궁합이 될 거라 생각했다. 마치 고백처럼 들려 작은 소녀는 얼굴이 빨개졌다. 다음 날 아침 각 종족의 수장들이 모여 시상식이 열렸다. 우치무라 덕분에 모두가 뭉쳐 마왕군의 규모가 크게 성장했고 주군은 희귀한 마광석을 하사했다. 그는 모든 공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만더의 열렬한 도움도 있었기에 선물로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결국 진심을 담았는데도 혼나서 당황했는데 여기서는 프로포즈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 그녀는 당연히 기뻤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다시 하자고 요구했다. 한편 신피는 그의 능숙한 마음 사로잡기 실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며칠 후 우치무라는 갑자기 마왕에게 호출당했다. 그는 뭔가 잘못한 줄 알고 절을 하며 간청했다. 자신이 아직 사천왕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더 노력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주군은 그의 단점은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해고할 생각이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우치무라도 마왕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오늘의 임무는 꽤 중요했다. 마왕은 우치무라에게 마인과 아인 종족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사해보니 가장 깊은 인상은 두 종족 간의 차이였다. 마인은 마법의 강점을 지녔지만 아인은 그렇지 못했다. 이것이 마왕이 언급하고 싶던 문제였다. 앞으로 모든 종족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우치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아인 종족이 열세라고 느끼지 않도록 자신도 마법을 사용할 줄 모르고 전문 지식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었으니까. 주군은 만더에게 준 것과 비슷한 순수 마광석을 건넸다. 다른 점은 이 마광석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아 원하는 물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하기 위해 마법 연구 전문가를 파견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바로 까다로운 사천왕, 질풍 마법사 신피트였다. 이미 그에게 전해졌으니 만더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신피트와 대화하는 건 쉽지 않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우치무라는 바로 일을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최근 남편이 마왕과 직접 일하는 자신감을 보여 기뻤다. 며칠 전 받은 경품은 항상 지니고 다녔고 생각만 해도 소녀의 마음이 설렜다. 방으로 돌아와 만더는 마광석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마광석은 마인이 마력을 단련하고 응축하여 만든 결정체였다. 올해가 차를 가져오며 상사가 요즘 야근해도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며 감탄했다. 마광석에 대해 물었더니 그녀는 많이 알진 못하지만 아인이 사용하면 마인처럼 마법을 쓸 수 있을 거라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마력 공급만으론 부족하고 기술도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마법 연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녀는 신피트가 적임자일 거라고 덧붙였다. 신피트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다시 한번 그 예쁜 소녀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우치무라가 누군지 모른다니 그게 더 속상하다. 사실 그녀는 마왕의 명령으로 그가 온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중이다. 그녀가 주인님이 집에 없다고 하자 그는 당황한다. 분명 마왕님이 여기 오라고 했는데 말이다. 그녀는 끝까지 주인이 부재 중이라며 다음에 오라 한다. 그러나 똑똑한 청년은 또 속지 않고 문을 지키며 그 아름다운 조수와 단둘이 대화하길 요구한다. 어쩔 수 없이 신피트는 그를 들여보내준다. 밖에 있던 용의 아내는 질투로 눈이 번쩍 우치무라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니 믿을 수 없다는 듯하다. 안에 있는 그녀는 계속 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려다 들통난다. 그가 찾는 사람이 바로 그녀임을 알게 된 이유가 세 가지 있다.
첫째, 그녀가 쓴 안경이 변장을 돕는 도구였다. 둘째, 마왕군 내에 벨린다라는 이름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마왕님이 그녀가 말하기 어렵고 이를 회피하려고 변장했다는 말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꼼짝없이 그녀는 인정하고 변장 이유와 옷을 입고 목소리를 바꾼 이유를 설명한다. 신피트는 신분이 드러나면 할 일이 더 많아지니 일부러 조수행세를 하는 거라 한다. 우치무라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제작 이야기를 꺼내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한다. 마왕의 명령이라 해도 상관없다며 이미 오래전에 완성했기에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가 이해 못하는 듯하자 그녀는 자신이 진짜 신부님을 밝힌 대가로 보상을 꺼내 보인다. 그 앞에 놓인 것은 마력 침투가 쉬운 광석으로 만든 핵심 부품과 다양한 마법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마광석들이다. 장점은 확실하지만 단점은 제작이 어렵고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이건 그녀가 수년간 연구한 결과물이라 우치무라는 몹시 흥분한다. 대량 생산에 대해 묻자 그녀는 비용 이야기를 꺼낸다. 한 개당 1천만 원이 들어 우치무라는 충격에 빠진다. 여기 과일 한 접시가 5만 원 하는데 그 많은 걸 만들면 마왕군이 굶어 죽을 판이다. 신피트가 설명하길 마광석은 희귀한 자원이고 고급 재료를 써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극도로 저렴한 마법 도구를 보급해 모두가 쓸 수 있게 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여러 난관에 봉착한 그는 역발상을 해 동료에게 도움을 청한다. 여러 마법을 쓰려면 많은 마광석이 필요한데 한 가지 마법만 쓰면 어떨까? 그녀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며 비용 대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마침 마광석을 손에 쥔 우치무라는 동료에게 바로 건네며 열정 가득한 연구에 들어간다. 곧 비밀방이 열리지만 그녀는 우치무라에게 밤새도록 도와달라 부탁한다. 우치무라는 거절할 틈도 없이 끌려가고 밖에서 기다리던 아내는 걱정하며 문을 두드리지만 신피트의 마법으로 방해받는다. 이젠 한밤중에 남녀가 방 안에 갇힌 상황. 뭘 하는지 궁금해하며 아내는 점점 더 문을 두드린다.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되자 우치무라는 잠 못 이루고 고생한다. 덕분에 그녀의 작업은 완성된다. 그녀는 그 밤에 새 마법 도구를 만들었고 이름은 로즈마린이라 짓는다. 마법을 하나만 담아 마광석 품질이 낮아도 만들 수 있고 비용이 극히 낮아 대량 생산 가능하다. 하지만 기능 검사가 필요해 우치무라는 다시 실험 대상이 된다. 그는 피곤함을 호소하지만 신피트는 1시간 후 만나자고 약속한다. 우치무라는 실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와보니 동료가 봉인을 풀었고 마스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 결국 우치무라는 잠도 못 자고 쓰러지고 만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쓰러진 걸 보고 마치 전날 밤시름이라도 한 듯 깨우려 한다. 이후 변장한 폭풍마법사는 조용히 하라며 나가고 동료는 신피트가 아무도 없다고 가장한다. 그러나 올해와 릴림이 급한 소식을 전하러 오는데 최근 변이된 거대한 악마 셋대가 마을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거대한 타조 같은 포악한 생물로 마왕님이 퇴치 명령을 내렸다. 아만더가 가장 강력한 전력이라 선봉에 선다. 그녀가 끌려가면서 우치무라의 일은 잠시 미뤄진다. 우치무라는 이게 새마법 도구 시험할 좋은 기회라 생각해 빨리 출발하자고 재촉한다. 해외 관리도 다가올 재앙을 감지해 거절할 여지가 없었다. 곧 두 사람은 변이된 악마 셋대가 출몰할 평야에 도착한다. 주변에 방해물이 없어 최적의 장소다. 아이들이 근처에 있어 우치무라는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동료는 마법 도구에 불 원소를 넣는다. 그는 안전성 검사를 했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걱정 말라 한다. 우치무라는 겁먹은 척하지만 시험은 해야 하니 기도한다. 처음 기동 시 큰 소리가 나고 그는 피를 돌게 하여 마력을 팔에 흘려보내 성공적으로 불덩어리를 만든다. 초기 단계가 끝난 셈이다. 마침 셋대가 다가오자 그녀는 공격하라 명령한다. 방법은 말하지 않고 우치무라는 감히 불덩이를 새머리에 던진다. 단순한 마법이지만 하급맘을 퇴치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곧 마력이 다 소진된다. 다행히 그녀가 바람 마법으로 보호해주고 우치무라는 침착하게 다시 활성화하지만 소리만 나고 효과는 없었다. 변이된 셋대들은 겁먹고 도망친다. 그는 도구가 과부하라 쓸 수 없다고 동료에게 보여준다. 원인은 저급 광석 사용 때문이었다. 실험은 실패로 끝나 두 사람은 슬퍼하며 피해 마을로 가 위로한다. 어린아이들이 새 고기 그릇을 가져와 우치무라에게 주었고 동료는 전투 능력이 없는 이 부족 사람들을 안타까워한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것은 웃음뿐이었다. 폭풍 소녀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부유한 엘프족 출신이지만 여러 이유로 집을 떠났다. 여행 중 많은 약한 종족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들은 힘이 없었다. 마법의 힘을 지닌 그녀는 모두를 돕고자 지금의 장비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일에 치여 그녀는 처음의 다짐을 잊고 말았다. 이제 신핏은 이 작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한다고 다짐한다. 악마 셋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에 그들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문제는 마력을 소모하지 않고 쫓아내야 하는 것이었다. 우치무라는 그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익숙한 식당에 앉을 때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주인장의 조언에서 해결책을 찾아냈다. 곧바로 우치무라는 아침에 만든 10개의 장비를 추가로 주문했고
개선할 점은 없다고 말했다. 신핏은 당황했지만 그 자신감 넘치는 그의 얼굴을 보고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준비를 마쳤지만 마법을 쏘지 않고 장비를 가동할 때 나는 소리만 냈다. 그 소음은 마물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모두 도망가게 만들었다. 같은 장비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효과를 거둔 것이다. 그리고 마력석을 소모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한 셈이었다. 두 사람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고 마왕님께 보고했다. 이 장비는 연합 부족들에게도 배포되어 매우 적은 비용으로 마물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마왕님도 메인의 방식에 놀랐고 신핏과 우치무라의 협력은 성공적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밖에서는 두 사람 모두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특히 연구의 난관을 풀어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일로 그에게 신세를 진 메이는 시간이 되면 언제든 도울 테니 말하라고 했다. 또한 마법 발사 장비를 개량한 선물도 주었는데 이제 최대 30개의 화염구를 연속 발사할 수 있었다. 우치무라는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이틀간 잠을 못 잔 후 그의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둘이 친밀하게 지내는 걸 알고는 무척 화가 났다. 신핏과의 연구를 미리 말해주지 않은 걸 꾸짖었지만 청혼을 받은 이상 그는 다른 여자와 있을 리 없다고 믿었다. 그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내는 풍운이 무슨 일을 벌인 줄 알고 그를 찾아가려 했다. 며칠 후 우치무라는 다시 익숙한 식당에서 생각에 잠겼다. 오늘 식당에는 특별한 두 손님이 있었는데 자주 싸움을 벌였다. 붉은 머리의 소녀가 다른 여자에게 모자를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 말에 메이는 자신도 현재 일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항상 마왕의 명령만 따랐지만 그것은 단지 눈앞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스스로 실수를 찾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각오를 다진 그는 용소녀와 함께 시장 조사를 떠났다. 이 시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다. 메이는 오늘 데이트하러 간다고 생각해 예쁘게 옷을 입었다. 우치무라는 그녀가 예쁘다며 칭찬했고 메이는 부끄러워했다. 다행히도 이전에 올레가 조언을 해주어 옷을 고르는 데 도움을 받았다. 데이트란 마치 전쟁 같아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속옷만 입고 몸매를 과시하려 했지만 올레가 반대했다. 우치무라는 사람이니 그런 옷차림은 안 된다고 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옷과 함께 어울리는 장신구였다. 메이는 친구에게 고마워하며 오늘 조사가 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일 때문에 자신을 데려간 것임을 깨닫고 표정이 변했다. 그렇게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지만 함부로 꾸짖을 수 없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정보를 모으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았다. 직접 의견을 듣고 눈으로 확인하면 마왕군단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시간이 좀 남으니 우선 가볍게 돌아다녀 보자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아만더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다. 놀러가지만 결국 데이트는 아니니까. 지나가던 수공예품 가게에서 주인이 손님을 맞이했다. 그는 아만더가 마왕의 해외관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상인들 사이에서 신사천왕이 실제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옷차림이 이곳 주민들과 확연히 달라서 바로 알아챘다. 많은 정보를 가진 이 사람을 이용해 지식을 보충하려는 것이다. 폭염전신 만더는 너무 유명해서 한눈에 알아챘다. 상인은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걸 보고 부부잔을 소개해 주었다. 말이 많지 않아 우치무라는 바로 결정했지만 대신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했다. 그녀는 그 물건에 대해 걱정했지만 사실 이건 만더의 정찰 전략일 뿐이었다.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상상하던 중 우치무라가 불러서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용인 아만더는 지루한 표정으로 계속 여기저기 탐험했다. 잠시 후 그들은 앉아 이번 조사를 정리했다. 최근 두 대형 부족과 동맹을 맺고 문화와 인력을 교류하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을 파는 가게가 우후죽순 늘어난 것이었다. 그가 걱정하는 점은 식량 문제였다. 인구가 급증해 충분한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고 쌀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녀도 며칠 전 딤섬 가게에 갔는데 판매자는 가격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이익을 낼 수 없으니까. 이것은 유통업체의 식량 가격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간단히 말해 큰 세력들이 딤섬을 농민에게서 사들이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가격을 올렸고 작은 가게들은 가격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대리상들에게 따지러 가려 했지만 말렸다. 아직 추측일 뿐이라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했다. 그가 알기로는 대리상 위에 또 다른 상업조직이 있으며 부주의한 행동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만더는 침착해졌다. 현재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인간과 마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씩 조심스럽게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 시장 조사는 여기까지다. 우치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어디 가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데이트를 할 줄 알고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운 나쁘게도 그때 개놈이 나타났다. 전번 사건 이후 매와 그녀는 꽤 친해졌다. 아만더는 경쟁자가 데이트 도중 끼어들어 몹시 분했다. 어디 가냐고 묻자 오늘은 유야 축제 날이라고 했다. 간단히 말해 애인들이 옛 풍습에 따라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다. 그녀는 군대를 지휘하기에
전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어 사기를 북돋우려 한다고 했다. 물론 살기가 넘치는 작은 녀석에게는 없다. 말다툼도 하기 전에 가짜 커플 한 쌍이 나타났다. 그들은 개놈에게 가게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세 천왕 모두 상황을 보러 갔다. 노부부는 수년간 치무도 가게를 운영했지만 점점 장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절정은 어제 악명 높은 상인이 와서 딤섬 가격이 급등했으니 저렴하고 맛있는 치무두가 잘 팔릴 거라며 대량 주문을 했다. 그들은 기뻤다. 그날 밤 내내 부부는 최선을 다해 만들었지만 다음날 주문자는 이 빵은 당일만 사용할 수 있어 모르겠다며 주문을 취소했다. 장사가 힘든데 이 상황까지 겹쳐 가게가 망할 판이었다. 이 말을 들은 개놈은 협상을 잘하는 친구에게 해결을 부탁했다. 요리 지식도 있다고 했다. 우치무라는 상황이 심각하지만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조사 후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만더가 빵을 맛보니 맛이 나쁘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가게를 구하겠다고 약속했고 반드시 자신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개놈은 자신감을 보이며 이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도 맡기기로 했다. 아만더는 저기 떠나 기뻐하며 사업은 고객층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이 빵은 당일만 사용 가능하니 오늘 300개를 팔아야 한다. 이는 반년치 양과 같다. 맛을 본 그는 예전 세계의 모찌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겉모습은 단순하지만 맛도 괜찮았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사랑받았던 것이다. 현재는 전통 음식이 점점 사라져 새로움이 필요하다. 치무는 주된 맛이 없어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그는 이 점에 능숙하니 걱정 말라고 했다. 부부는 주로 노년층이 구매했지만 최근엔 그들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만더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직도 팔리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침착하게 계획을 세워 부부와 함께 치무두를 다양한 맛으로 변형하고 그녀는 비슷한 가게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서로 이익이 되니 동의할 것이다. 준비가 끝나자 만더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근처에서 불춤 공연이 진행 중이었고 그는 군중을 이용해 이야기를 전했다. 오늘은 유야축제라 놀거리가 많다. 아만더는 임무 중에도 끌려가 어쩔 수 없다며 웃었다. 그는 임무를 마쳤으니 이런 휴식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서였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날의 의미를 거의 모른다. 이를 이용해 우치무라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치무 전통빵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섞었다. 사랑에 빠진 빵장사 커플 이야기였다. 하지만 권력자가 여자를 첩으로 삼으려 하여 둘을 갈라놓았다. 치무는 주된 맛이 없기에 여러 가지로 변주할 수 있다. 그가 이 부분에 능숙하니 안심해도 된다. 부부는 지금까지 주로 노년층을 고객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그들이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심지어 만드는 사람조차도 그렇다. 만더는 듣고 나서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지금까지 팔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많은 침착하게 계획을 세워 부부에게 치모를 다양한 맛으로 변형하는 데 함께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비슷한 가게를 찾아 협력을 부탁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모두 이익이 되니 반드시 동의할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많은 홍보 캠페인을 시작한다.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오늘은 유다축제의 날이라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아만더는 임무 중에도 이 광경에 시선을 빼앗겼다. 어쨌든 그녀는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았다. 이는 더 많은 팬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날의 의미를 거의 모른다. 이를 활용해 우치무라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치모 전통 과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많은 과자를 파는 한 쌍의 연인이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권력자는 여자를 첩으로 삼으려 애써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다. 결국 남자는 유다축제 날에만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치무를 먹으며 미래가 자신의 뜻대로 펼쳐지기를 기원했다. 그녀. 그리고 그 소원이 하늘에 닿았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달로 데려가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이야기를 들은 근처 커플들은 갑자기 그 전통 과자를 먹어보고 싶어졌다. 우치무라는 이것이 유야율의 축제의 기원이라고 말했다. 오늘 밤은 초승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전통 과자를 먹기엔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없다. 알고 보니 그 전에 그녀가 친구 게네놈에게 유야축제의 세부 사항을 물어본 적이 있었다. 대체로 지구의 발렌타인데이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우치무라는 발렌타인 캠페인에 참가한 경험이 있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노인들만 겨냥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젊은 층을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나이든 부부는 다채로운 색깔의 새 모양 과자를 많이 내놓아 손님들이 마음껏 고를 수 있게 했다. 300개의 작은 동그란 과자를 대체해 크기를 키운 덕분에 판매가 더 빨라졌다. 사람들은 서로 먹어보려고 경쟁했다. 처음엔 노인들 과자라고 생각했지만 맛이 너무 좋아서 놀랐다. 우치무라는 왜 구매하는 이들이 노인이 아니라 젊은 층인지 그녀에게 설명했다. 장사를 유지하려면 늘 새로워져야 하고 그래야만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시대에 맞는 고객층 공략이라고 해. 조사 결과 축제 참가자의 대부분이 젊은이였거든. 그럼 잠재 고객을 노리는 게 당연하지. 젊은 층은 새로운 걸 좋아해서 다양한 맛으로 변화를 줬고 그 덕분에 노부부의 장사는 안정됐어.
어쩌면 이 과자가 시장에서 인기 상품이 될 수도 있겠지. 미래에는 이 과자가 여러 나라로 퍼질 거란 상상을 해봐. 정보를 수집해 마왕군에 보고할 계획도 있어. 일석이조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야. 오후가 되자 300개의 과자는 모두 팔렸어. 노부부는 천왕님들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지. 둘은 이게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면서도 젠놈에게도 고마워했어. 아만더는 그 애가 뭘 했길래 매니 그런 말을 하냐며 불만을 표했어. 그는 과자를 사러 온 손님 중에 젠놈 팬이 많았고 그녀가 가게를 널리 알렸기에 이렇게 잘 팔렸다고 했지. 또 몇몇 손님은 아만더가 거기 있어서 온 거였어. 아만더는 자신이 아인종을 돕다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말했어. 그녀는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 애가 싫을 뿐이라고. 노부부는 천왕님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몇 개 과자를 급히 만들었어. 아름다운 그녀는 민의 대화에 따르면 부끄러워했지. 그 과자를 먹으면 사랑에 빠진다는 뜻이라더군. 민도 오늘 같이 온 것에 감사해 머그잔을 선물했어. 아만더는 결혼을 상상하며 기뻐했지. 전에는 마광석을 선물했고 이제 부부잔이라니 이미 서로의 것이 된 거 아니냐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매니일 얘기를 계속하자 부인이 화를 내며 일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어. 저녁에 그는 마왕께 새 프로젝트 보고를 했지. 오늘 조사로 매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 핵심은 이웃나라 황금국에서 온 금을 거래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세력도 키우고 식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이번에 언급된 것은 바로 이웃나라 황금국에서 나온 금이었다. 발전하려면 부유한 나라와 교역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세력도 강해지고 식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치무라는 마왕에게 무엇으로 교역할지 물었다. 마왕은 신핀 마법 장비가 주상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재 독점 중이라 우치무라는 고민했다. 마왕은 모두가 그녀처럼 마인드 컨트롤에 능한 건 아니고 기술을 훔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모방해도 괜찮다. 여기엔 인재가 있으니 앞으로 더 뛰어난 걸 만들 수 있다. 저작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마왕은 맨한테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황금국의 분노왕은 협상이 쉽지 않다. 며칠 후 준비를 마친 우치무라는 출장을 떠났다. 밖에서 오레와 만더가 배웅하며 황금국이 분노왕의 나라라 조심하라 했다. 같이 가자고 했지만 우치무라는 이번 협상은 사천왕으로서 공식 대비임을 내세워 혼자 가겠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드래곤 소녀는 그만하라며 분노왕은 젊고 유능하지만 변덕스러워 화를 잘 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위조품 유통상은 악어 밥이 됐다고 했다. 우치무라는 깜짝 놀랐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났다. 드래곤 친구는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배웅하는 듯 뒤따라가며 지갑과 선물을 확인하고 멀미하면 중간에 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대 쪽 뇌물을 받지 말고 특히 미인들이 있는 곳을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그렇게 매는 황금국에 도착했다. 발전된 곳이라 모든 게 화려했다. 눈에 띄게 많은 미녀들이 금과 은을 사고 있었다. 마왕군의 주 수출품은 짐 같은 곡물이었다. 하지만 인구 급증으로 소비량이 늘면서 수출보다 수입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곡물 대신 교환할 새 상품이 필요했다. 이번 출장은 마왕군을 위해 금을 가져오려는 협상이었다. 금은 옛세계에서 달러와 같아 모든 걸 살 수 있다. 황금국은 엄청난 금 보유국으로 알려졌다. 마왕군의 미래를 위해 매는 실패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궁전에 들어서자 우치무라는 사전에 약속한 덕분에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자신도 왕에게 인사를 드릴 명분이 필요해 사천왕 직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다음 대사로 이어짐 왕이 즉위했다. 이때 분노한 왕은 위험 넘치는 태도로 나타났다. 온몸을 장식한 황금과 보석이 그의 기품을 한층 더 빛나게 했다. 우치무라는 소개를 하려 했지만 갑자기 말을 끊겼다. 사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해외 관리로서 마왕군대에 크게 공헌했고 뛰어난 사업 능력으로 여러 종족을 통합하고 국내 개혁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하나? 이 말에 매는 분노한 왕의 정보력이 대단함을 깨달았다. 그가 왜 임명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면담하러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왕의 위압감에 눌린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이번 만남의 주된 목적은 협상이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쪽이 유리했다. 하지만 지금의 압박은 젊은 청년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는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단순한 인사치레만은 아닐 것이다. 우치무라는 즉시 준비한 은으로 만든 수공 예품을 황제에게 바치려 했다. 하지만 분노한 왕은 그 물건들을 번개로 산산조각 내며 청년을 놀라게 했다. 황금 왕국의 은을 가져온 건 도발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우치무라는 이 전략으로 주력 상품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했다. 분노한 왕이 덫에 걸리자 그는 로즈마린이라 불리는 제품을 소개했다. 이 제품은 마수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있었다. 상대방은 품질이 떨어지는 마광석이 그런 효능을 가진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이 물건은 마왕 군대가 독점 개발한 도구로 현재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외부에는 판매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의 나라가 채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만남은 뜻깊었다. 이곳 광산에는 조크골렘이 나타나 일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다.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로즈마리는 효과적이면서도 훨씬 저렴했다.
이 말을 들은 황제는 큰 관심을 보였다. 매는 20여 개를 선물하고 마음에 든다면 추가 주문도 가능하다고 했다. 분노한 왕은 동의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이 로즈마린 장비는 상황이 달랐다. 효과는 확실하면서도 비용은 훨씬 저렴했다. 이 말을 들은 폐하의 흥미가 크게 동했다. 미에는 약 20개를 선물로 주며 마음에 들면 현지에서 추가 주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분노의 왕은 동의했지만 이 장비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직접 증명해보라며 우치무라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곧바로 거대한 악어용 마수가 풀려났다. 우치무라는 겁에 질려 만신창이가 되며 만더에게 몰래 도움을 청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장비를 성공적으로 작동시켜 마수를 쫓아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 악어가 새로운 목표인 분노의 왕에게 돌진했다. 미에는 걱정스레 소리치며 그를 조심하라 했고 도와주려는 마법을 쓰려던 찰나 청년은 마수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렸다. 이 행동은 폐하를 크게 만족시키며 대량 주문을 확정하게 했다. 마왕군 측은 이 장비와 우치무라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평범한 인간이면서도 폐하와 대등하게 대화하며 탁월한 협상 실력을 보여주었고 위급한 순간에 충성을 행동으로 증명한 점이 컸다. 큰 계약을 성사시킨 그는 기뻐했지만 곧바로 황금에 짓눌려 죽을 뻔했다. 한 달에 약 200개의 로즈마린을 공급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분노의 왕은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며 자신만 만족시킬 수 있다면 금덩이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상관없다고 선언했다. 우치무라는 신픽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너무 많은 수량이라 혼쭐이 났다. 로즈마린은 아직 대량 생산 초기 단계였고 숙련된 장인도 빠르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친구에게 이 길이 우리 진영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라며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신핏은 내수 주문도 이미 많다며 일주일에 200개를 더 만든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에는 친구의 능력을 칭찬하며 이곳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 눈치였다. 그렇게 주문을 확정하고 공적은 모두 자신이 챙기는 것으로 끝났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옆에 있던 오레도 주인에게 미엔을 도운 건 진영을 위해서라는 말을 전했다. 상황이 예전 회사와 비슷해 보였다. 서로의 충돌과 갈등 때문에 진짜 이해가 어려웠고 고집만 부리면 조직이 무너질 수 있었다. 신핏은 친구가 어떻게 행동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정체가 들통났다. 그들은 마수가 극성인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품을 공급했고 내수 물량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였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깜짝 놀라며 사업가가 공장 상황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치무라는 그녀가 평소처럼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결국 200세트를 완성하기로 동의하게 만들었다. 이를 진행하던 중 분노의 왕국 인원이 다시 찾아와 장비의 효과가 뛰어나다며 100세트를 긴급 추가 주문했다. 결과는 일거리 산더미의 쉴 틈 없는 연속 작업이었다. 올해는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주일도 채 안 돼 300개 주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노의 왕국이 얼마나 막강한 재정을 갖췄는지 증명했다. 현재 한 세트 가격은 약 50만 엔, 300세트 총액은 1억 5천만 엔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다. 이번에는 심리 전략, 즉 앵커 효과를 사용했어. 불확실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은 처음 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삼는 법이지. 그래서 처음에 은상품들을 꺼내어 로즈마린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했어. 처음 받아본 제품이 최고급이라 광기의 왕은 그 앵커에 매달려 가격을 제시했지. 그래서 이번 작전은 조금 위험했지만 성공적으로 끝났어. 올해는 깜짝 놀랐지. 그런 식으로 제품을 소개할 줄 몰랐으니까. 마침 그쪽에서 100세트 추가 주문을 넣었어. 이건 신픽 같은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었고 결과적으로 우치무라는 개처럼 혼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그녀는 일손신명을 더 뽑고 작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지. 다음 날 1200세트가 무사히 배송됐어. 모두가 기뻐하며 더 열심히 일할 힘을 얻었지. 금세 다음 200세트도 완성됐고 이제 배송만 남았어. 우치무라는 이 제품이 한 달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기뻐했어. 다음번에도 관계의 왕이 계속 주문할 테니 영원한 수요처가 생긴 거나 다름없었지. 이후에는 익숙한 식당으로 데려갔어. 성공에 기뻤지만 그만큼 우치무라는 한 가지를 잊었어. 사업에는 언제든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올해가 와서 알려줬어. 그들의 주문이 전부 취소됐다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광기의 왕이 더 이상 구매하지 않기로 했대. 이미 다른 곳에서 비슷한 제품을 절반 가격에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살 거라고. 우치무라는 믿기지 않았어. 아직도 신핏 제품을 모방한 가짜가 나왔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 결국 그가 비난을 받았어. 재고는 쌓였고 공장에서는 방금 많은 마광석을 주문했는데 말이야. 이 피해는 연쇄적으로 이어졌어. 마왕군의 무기 공급도 막혔고 제노 측은 부족해서 낡은 장비로 훈련하고 있었거든. 병사들은 새 사천왕이 실수를 한 거라 생각했고 어찌됐든 예산이 줄어든 건 확실했어. 그녀도 나서서 이번엔 아인종 쪽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변호했지. 밖에선 이 일이 크게 화제가 됐고 곧 식량난도 올 거라는 말이 돌았어. 결제는 침으로 해야 하니까 말이야.
우치무라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문제에 직면해 충격을 받았고 피해받은 쪽에 사과하러 다녔어.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지. 이 사건 때문에 군 재정은 크게 줄고 발전 속도도 멈추고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질 테니까 그는 즉시 마왕님을 찾아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했어. 주군은 이유를 듣고 싶어 했지. 먼저 광기의 왕의 변덕스러운 성격부터 말해야 해. 그는 너무 안이하게 주문을 대량으로 받고 의심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리스크 대비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결과 마왕군이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야. 동시에 국가를 확장하는데 필수적인 금해문도 닫혔지.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고 벌을 받겠다고 했어. 그는 한 사람이 전능할 수 없다고 말했어. 아무리 조심해도 실패는 실패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뭘 하느냐는 거야. 실수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마왕님은 부하에게 부끄러워 말고 이번 값진 교훈에서 일어나라고 조언했어. 그도 사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침 제노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가 말을 꺼내려는데 이미 제노가 용서하고 떠나버렸지. 다음은 신피 차례였는데 그녀도 마찬가지였어. 오랜만에 마도서를 읽었다며 맨 덕분에 시간도 있었으니 그냥 돌아가라 했지. 그 말을 듣고 그는 기뻐했어.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뒤바뀌었어. 그는 누군가가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끌려갔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그의 아내가 스트레스를 풀라고 고깃집으로 데려간 거야. 만더는 사랑하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놀라움을 준비했지. 갑작스러운 공격에 누구나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이 부정적 생각을 덮어버렸어. 그 뒤엔 작은 친구가 다정한 말로 그가 이전에 가르친 대로 행동했다고 위로했어. 고기는 맛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맞지 않았지. 그녀가 격려하는 걸 알면서도 우치무라는 모든 것에 감사했어. 이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좋은 기회임을 깨달았지. 그런데 그때 오래가 나타나 분위기를 깨뜨렸어. 그녀도 상사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과일을 가져왔거든. 자신이 방해한 걸 깨닫고 다행히도 꾸중은 받지 않고 고기를 권받았어.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두 명의 요정은 잠에 들었어. 매는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모두에게 감사했지. 다음 중요한 것은 실패 후 무엇을 할 것이냐였어. 그는 곧 모든 것을 회복할 계획이었어. 장면은 광기의 왕이 부타가리안 상인과 거래하는 곳으로 바뀌었어. 역시 그는 신핏의 설계를 복제했지만 가격은 절반이었지. 폐하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물었지만 그건 영업 비밀이라 했어. 다시 우치무라 자리로 돌아와 그는 재발 방지 계획을 생각했어. 문제의 근원을 조사하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려는 거야. 그는 시장에 같은 품질 제품이 절반 가격으로 나오고 불과 한 달도 안 돼 복제품이 만들어진 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어. 우치무라는 마왕님의 말을 믿었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신핏을 능가할 수 없다고. 그는 익숙한 식당으로 가서 이유를 찾으려 했지. 그 친구도 나타나 음악 한 곡을 연주하며 맨에게 모든 걸 알게 했어. 문제는 제품이 복제된 게 아니라 불법으로 유출된 거였어. 분명 어느 마을이 퇴마 제품을 팔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국내 유통처들은 모두 마수 피해를 크게 입고 있었어. 누가 그런 걸 팔겠어? 곧 누군가 신고할 테니까. 갑자기 그용 아내가 뛰어들어와 맨이 유통한 조스로즈 마린돌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알렸어. 처음엔 우치무라가 제품 결함이라 생각해 전량 회수하기로 했고 피해 입은 마을을 직접 조사하러 갔어. 하룻밤 사이 장비 없이 마수들이 공격해왔어. 멧돼지 부족은 마왕군이 지켜줄 거라 믿었기에 안심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심지어 그 장비도 우치무라가 직접 설치한 거였지. 피해가 더 커지면 식량이 바닥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야. 그는 장비를 파내려 했지만 이미 없어진 걸 알았어. 다른 곳도 모두 마찬가지였지. 그때에는 문제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 아니라 누군가 훔쳐간 것임을 깨달았어. 돌아와서 그는 두 요정과 대책을 논의했어. 만약 마을들이 불법 판매를 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 몇 개 더 준비해서 마수를 쫓으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은 게 없어. 확실히 이건 악당이 미친 왕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짓임이 분명했다. 불법 도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 민원을 제기한 마을 목록을 작성한 뒤 도둑이 올 걸 알기에 인근 마을로 향했다. 만더는 상황을 잘 몰랐지만 따랐다. 그는 일부러 자신을 데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외딴 곳에 불러내 도망칠 속셈이라니. 옆에 앉은 용녀는 오늘 밤 자신이 여성으로 변할 거라 속으로 생각했다. 마침 도둑들이 지나가다 적발되었는데 그들이 훔친 건 장비였다.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미친 왕에게 반값에 팔았던 거다. 사실 자본이 필요 없어. 그냥 제품을 훔쳐오면 끝이니까. 우치무라는 물었다. 누가 시켰나? 불운하게도 사촌왕의 아내가 여기서 크게 버리다가 한 대 맞고 다른 이도 달려들었지만 한 방에 날아갔다. 이를 본 다른 이들이 급히 후퇴하며 목숨을 건졌다. 나도 추격할 생각은 없었다. 상대의 지심이 확인됐으니 간단했다. 며칠 뒤 상인 부타가리안이 여전히 미친 왕에게 물건을 팔고 있었다. 청년은 그가 안정적인 배송 속도를 칭찬했다. 게다가 짧은 시간 내 군대에 핵심 무기와 비슷한 물품까지 준비했다. 이런 짓은 좀 뻔뻔했지만 미친 왕은 여전히 지지했다.
부타가리아는 칭찬받았지만 거만해하지 않았다. 그는 정해진 수량을 배달하는 게 상인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았다. 그는 두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하나는 예언가, 다른 하나는 죽음의 상인. 부자가 되는 건 간단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런 상인은 항상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찾아다녔다. 그는 매우 영리해서 시장을 조작하며 소문이 퍼지면 제품 가치가 떨어지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한 발 앞서 대량으로 구매했다. 느린 자들은 남은 것만 먹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예언가 같아. 사람들은 그에게 그런 별명을 붙였다. 마왕 군대가 광란 왕국과 연락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좋은 기회를 포착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마왕은 무시할 수 없었다. 행동에 나서면 분명 사업 기회가 온다. 하지만 그들의 제품은 그를 놀라게 했다. 구매하거나 저작권을 훔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황금처럼 운반이 쉽고 가격도 높았다. 영리하고 시장을 조종할 줄 아는 그는 소문이 퍼지면 제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트렌드를 선도하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대량 구매를 했다. 늦게 움직이는 자들은 남은 것만 먹을 뿐이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예언자 같아 사람들은 그에게 특별한 별명을 붙였다. 마왕 군대가 분노 왕국과 연락을 취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벌써 기회를 포착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마왕은 무시할 수 없었다. 행동에 나서면 반드시 사업 기회가 온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의 제품은 놀랍게도 구매도 불가능하고 저작권 도용도 막혀 있었다. 이 제품은 금의 나라에 적합하며 운반도 쉽고 가격도 높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없다면 차라리 국내 상품을 훔쳐버리는 게 빠르다. 덕분에 그는 오늘처럼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황금 수레가 분노 왕국을 벗어날 때 갑자기 부타가리안이 붙잡혔다. 황제의 명령으로 그는 체포되어 직접 면담을 위해 끌려왔다.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이유를 물었다. 이후 그는 새로 가져온 장비를 꺼냈는데 우치무라가 쉽게 부숴버렸다. 이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폐기물이었다. 영리한 그는 아직 자신이 우치무라의 함정에 걸렸다는 걸 몰랐다. 분노한 왕은 경노하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다. 상인이라면서 국가를 속이려 했다는 점에 칭찬을 섞어 비난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분명히 이 제품은 도용품인데 왜 작동하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이후 그는 직접 답을 찾으러 나섰다. 우치무라가 마왕의 명망 높은 해외 관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타가리아는 그가 강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납고 공포스러운 자들을 압도해 복종시킨 인물이었다. 미노토 부족장과 오크 족장이 그 좋은 예였다. 이런 소문이 돌았지만 오히려 상황은 좋았다. 그는 로즈마린 제품에 대해 보고하며 마수테치의 독점적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최근 마왕 측은 기술 보호를 위해 이 장비의 케이블 절단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동시에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절도 사건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치무라는 도둑들을 속이는 작전을 썼다. 그는 유사한 제품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표면상 비슷해 보였지만 사실 전혀 동작하지 않았다. 폐하께서도 그 모조품을 칭찬하셨다. 나조차 구분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그는 신피색에 부탁해 그날 밤 가짜 장비를 만들어 도난이 예상되는 지역에 배치했다. 이 모방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했다. 다행히 그녀가 가장 맛있는 케이크를 사오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우치무라가 도둑을 잡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계속 범행을 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고 결국 우리 마왕군과 함께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됐다. 이 방법 덕분에 마을들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 와중에 부타가리안에게 왜 불량 제품을 폐하께 납품했냐고 물었다. 그는 말문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다. 일단 함정에 빠지면 전까지 해왔던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었다. 그의 수법은 이미 계산된 것이었다. 게다가 왕 앞에서 정체를 들통내니 하늘로 도망쳐도 소용없었다. 궁지에 몰린 부타가리아는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달콤한 말로 왕을 달래려 했고 자신의 제품이 마왕군 제품과 우연히 비슷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많은 치욕을 겪었고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왕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 재산을 이곳에 바치며 살아남고자 했다. 하지만 분노한 왕은 냉정하게 즉결 처형을 선고했고 곧장 실행에 옮겼다. 마치 큰 악어가 직접 돼지를 잡아먹는 모습 같았다. 상대는 죽기 싫다며 간청했는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특히 아이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우치무라가 나타나고 했다. 분노한 왕은 왜 그가 감히 자신의 판결에 간섭하냐며 물었다. 그는 이미 상인의 정체를 폭로해 왕의 뜻을 충족시켰는데 반역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로 마치 왕의 권위를 짓밟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우치무라는 침착하게 자신이 옳은 행동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청년은 두 마리의 정기용을 불러 위압했지만 말을 계속하도록 기회를 주었다. 분노한 왕은 우치무라가 부타가리안을 대신해 죽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폐하를 위해 그런 일을 한다며
폐하가 없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선언했다. 나라와 왕을 위해 그는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록 죄가 있더라도 청년은 황금 왕국이 한 상인 때문에 멸망할 리 없다고 믿지 않았다. 우치무라는 금채굴의 필수적인 오렌지 가루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가루를 넣으면 금을 광석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었다. 이 가루를 판매하는 상인은 부타가리안 뿐이었다. 이 가루는 토키라는 먼 나라에서 수입되었는데 현재 그곳은 전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타가리안은 오랜 사업 경력 덕분에 특별 허가를 받았다. 그는 국내에서 금을 만들려고 조사하다 이 정보를 알게 되었다. 또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식량을 수집 배급하는 일도 맡았다. 그가 죽음의 상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토키 국가는 그를 신뢰해 수출품을 맡겼다. 이런 중요한 인물을 죽이면 나라에 큰 손실이 생길 것이다. 분노한 왕은 왜 우치무라가 그렇게 목숨을 걸었느냐고 물었다. 자신과 청년 모두 마왕군과 무관한데 오히려 방해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치무라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게 맞지 않나요? 꼭 이익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분노한 왕은 크게 웃으며 이 젊은이를 흥미롭게 여겼고 덕분에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부타가리아는 구원에 감사하며 미노의 재능을 존경했다. 과연 누가 왕을 이렇게 웃게 할 수 있겠는가? 우치무라의 공포는 이제 시작되었고 그는 돼지신에게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부타가리안의 자식들이 모두 걱정하며 달려왔는데 우치무라는 이미 그들의 신상을 조사해두었다. 부타가리안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했고 전쟁 지역에서 고아들을 걷어 키웠다. 이것이 정말 귀중한 일이었기에 그가 전심전력으로 도운 것이다. 비록 분노한 왕의 위압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가족이 크게 감사하고 있음을 알았다. 사건이 끝난 후 민호는 이 상인에게 로즈마린을 각국에 배포해달라고 부탁했다. 양측 모두 이익을 얻었고 그의 명성 덕분에 판매가 더 쉬워졌다. 속임수는 서로 용서하며 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부타가리아는 이제부터 더 안전한 방식으로 사업할 것이며 이번 거래를 대성공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상업연합이 마왕의 영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치무라에게 알려 조심하라고 했다. 며칠 뒤 우치무라는 마왕에게 호출받았다. 현재 느임 가격이 급등해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동의하며 부타가리안의 조언을 떠올렸다. 상업연합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원인임을 깨달았다. 맨더도 함께 가서 그들의 횡포를 혼내주려 했지만 마왕은 그녀를 북부의 혼란 진압에 보냈다. 더 안전한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고 이번 거래를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우치무라에게 상해가 마왕 영토 내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앞으로 조심하라는 충고였다. 며칠 뒤 우치무라는 마왕에게 호출받았다. 지금 짐짐 가격이 급등해 많은 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우치무라는 즉시 동의하며 부타가리안의 의심스러운 상해의 움직임에 대한 조언을 떠올렸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상해의 공급과 조작 때문임을 깨달았다. 만더도 같이 가서 과격한 자들에게 한 방 먹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마왕은 만더를 북부로 보내 반란을 진압케 했다. 그래서 우치무라는 직접 상해 수장과 만나 협상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장 쪽에서도 사천왕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침착했다. 그는 며칠 뒤 우치무라가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했다. 다음날 아침 우치무라는 임무 수행 중 신핏을 만났다. 그녀는 그가 이번 임무를 맡은 걸 알고 함께 가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도 그의 새로운 옷이 낯설어 청년은 유심히 바라보았다. 신핏은 밖에 나갈 때 자신을 벨린다라고 부르라며 신분 노출을 막으려 했다. 그녀가 함께 가려는 이유는 상해의 핵심이 엘프 출신이라 혈통이 같은 자신이 대화에 도움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외출복은 마인이란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차려입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를 들은 그도 이해했지만 그녀의 두 가슴을 유심히 관찰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상해에 도착해 수장과 대화하기 위해 기다렸다. 우치무라는 마왕의 명령이라면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4시간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마침내 수장이 나타나 자신이 잠들었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자신을 바이퍼롯이라 소개했고 신핏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바이퍼가 상해를 독점하려는 거냐고 묻고 남자는 언니라고 부르며 인사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알고 보니 그들은 자매였고 그래서 머리 색깔이 닮았던 거였다. 바이퍼는 오랫동안 소원했지만 추방당한 언니와 재회하게 되어 운명의 장난이라며 이걸 저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혈통이라는 사실에 내 몸은 소름이 돋았다. 게다가 바이퍼는 록 가문을 무지막지하게 욕하며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나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여기 온 목적이 단순히 불평하려는 건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내 말을 전했고 나는 짐이 찜 거래건을 이야기하며 상해의 상품이 남아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웃으며 요즘 거래량이 별로라면서 재고는 있지만 구매하려면 먼저 무릎 꿇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모욕감을 느꼈다. 다행히 나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서 즉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바이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말솜씨가 흥미롭다며 거래에 동의했다. 하지만 가격은 시장가 그대로. 짐이 한 봉지에 5만 골드라니 그야말로 목을 조르는 가격이었다. 떠나기 전 그는 벌써 무릎 꿇는 건 너무 어리석다며 조언했다.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시작하면 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분한 마음을 안고 돌아섰다. 신피쉬는 엘프가 불을 무서워한다며 상해를 불태우려 했으나 제지당했다. 그녀는 나에게도 무릎 꿇으라고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악마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한다면 평생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 정도로 굴욕을 느끼진 않았다. 그 말에 신피쉬도 조금은 진정됐다. 나는 상회장이 바로 그녀의 남동생이라니 놀랍다며 칭찬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이 상인 가문 출신임을 말했었다고 했다. 그 가문은 로펜트 가문이었다. 엘프는 임신이 어려워 다른 종족과 결혼해 후손을 늘렸는데 신피쉬는 반요반녀, 바이퍼는 반마반모였다. 태어나면 혼혈 특성이 나타나지만 일부 가문은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엘프답지 않게 변했다. 그 쓰레기 같은 자들은 돈만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 쓰레기였다. 바이퍼는 과거에 마을을 불태우고 집 잃은 동족을 노예상에게 팔아서 이익을 챙긴 적도 있었다. 그 얘기를 들으며 나는 그가 뱀처럼 교활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끔찍한 과거 때문에 그녀는 집을 떠났고 나는 그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어서 더 이상 저놈들과 엮이는 일은 없어야 해. 저자가 온갖 재앙을 불러오는 쓰레기 친척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가 그런 인간들과 얽힌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돌아온 뒤 그들은 어디서 제부임을 구입할지 상의했다. 그때 갑자기 불쌍한 소녀가 나타나 우치무라에게 도움을 청한다. 로트푼 가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이름을 묻자 그녀는 나라고 했다. 현재 바이퍼 휘하상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우치무라에게 여러 악행에 관한 정보를 전하고 싶어 했다. 자세히 관찰한 후 우치무라는 즉시 동의했고 신핏은 이 남자가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오해를 하게 된다. 게다가 귀여운 캔의 네아가 옷을 사러 가자고 초대한다. 작은 옷 한 벌을 고른 후 그녀는 깊이 감사하며 잘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그녀는 아만더에게 이 인간이 유독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는 점을 위로해줘야 했다. 나는 그녀가 고발하고자 하는 사연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곳에서의 고된 나날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신핏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쉽게 믿지 않았다. 세 사람은 술집에 모여 자신들이 부모에게서 강제로 떼어져 그 우두머리 밑에서 일해야 했던 사연을 털어놨다. 그 외에도 비슷한 처지의 이들이 많았다.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일하며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우치무라가 추가 정보를 묻자 곧 대규모 전염병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식량 가격이 급등해 구입이 어려워질 거라 했다. 거리마다 이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사실 출처는 상회 자신들이었다. 그들은 민심을 불안하게 만들어 식량 가격을 올려 이익을 챙기려는 음모였다. 처음부터 바이퍼는 대량의 식량을 은닉해 조금씩 판매하며 돈벌이를 해왔다. 상회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냐고 묻자 대부분이 같은 가문 사람들이었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매수당해 바이퍼가 당당하게 횡포를 부릴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우치무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중을 해치는 조직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증거를 찾아내어 그들을 처벌할 계획이었다. 신핏은 그냥 한 방에 끝내자고 했지만 우치무라는 그 의견이 좋지만 전쟁은 당당하게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바이퍼가 금전으로 사람들을 조종한다며 이게 상인의 칼이라면 자신들은 마왕 군대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급습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바이퍼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애미 뭘 하든 상관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우치무라는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만 찾으면 즉시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목표는 독점된 대량의 GMO가 관련 서류였다.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으면 도망칠 수 없을 터였다. 기습은 상대를 당황하게 속수무책으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전에 우치무라는 킨마을에서 상회가 대량의 지임을 사들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감시자들도 다른 마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네아는 두 사람을 창고로 안내했는데 대량의 물건을 숨기기엔 시간이 너무 짧았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어서 모두 충격에 빠졌다. 바이퍼가 다가와 비아냥거리며 소동을 일으킬 셈이냐고 물었다. 우치무라는 운영진들의 표정을 보고 이들이 긴급 감찰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걸 직감했다. 바닥에는 끌린 자국이 있었고 그곳에 물건이 있었던 증거였다. 의문은 대량의 상품을 어떻게 옮겼는가였다. 신핏은 동생에게 소가 한 방 먹은 걸 억울해했다. 바이퍼는 두 사람을 계속 조롱하며 계획이 완전히 망쳐졌다며 얼굴이 상했다고 놀렸다. 우치무라는 자신의 검이 부러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성으로 돌아온 그는 이번 감찰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여기며 속상해했다. 게다가 그들이 비웃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현장에 증거도 없고 서류도 평범해 이상한 점이 없었다. 신핏은 혹시 서류를 위조한 게 아닐까 추측했다. 그러나 우치무라는 그렇게 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운 나쁘게도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신핏은 로통 가문 명의로 거래를 했기에 상해 명의로 기록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거래자들은 자신들이 상해에서 산 줄 알지만 사실은 사기 행위라는 말이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공급처를 찾아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찰 정보가 새나간 이유도 문제였다. 이는 최상급 비밀 전략이었기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 배신자는 바로 소녀, 즉 네아였다. 장면이 전환되어 네아는 칭찬을 받고 있었다. 신핏과 우치무라의 어리숙한 표정이 그녀를 만족시켰다. 네아는 창고 앞물건 위치를 묻다가 대장에게 꾸중을 들었다. 맞을 줄 알았는데 화물차가 이미 국경으로 쌓임을 운반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 아이디어를 전날 밤부터 준비했다고 했다. 며칠 후면 그 물건들이 다시 상해로 돌아가 판매될 예정이었다. 마침 네아 부모도 지원을 위해 따라왔다고 알렸다. 다음날 아침 네아는 자신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궁금해했다. 알고 보니 그녀도 로트프 가문 출신이지만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 그래서 바이퍼가 비서로 부르자 가족이 거절할 수 없었다. 네아는 부모가 나서서 구해주길 바랐지만 종주를 두려워했다. 출근 후 그녀는 자주 학대받고 맞았다. 이유는 싫어하는 언니와 닮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피해 신핏에 대한 정보를 모으며 자신과 언니가 다르게 행동에 맞는 일을 줄이려 노력했다. 전날 신핏이 우치무라를 속이기 위해 연민을 가장하라고 지시했다. 자신이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네아는 두려웠다. 만약 들통나면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이다. 한편 민은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모두 굶주림의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는 식당에서 옛 동료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들은 상사에게 도구 취급당하고 다 쓰고 버려졌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하는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큰 영감을 받았고 정신이 깨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무슨 생각에 멍하냐고 물었다. 우치무라를 속이려는 동정심에 휩싸인 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희생양으로 여겨져 발각되면 처형당할까 두려워했다. 한편 민호도 시장 상황을 살피러 가고 있었다. 모두가 굶주림에 지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매는 식당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상사에게 도구처럼 취급당하고 쓸모없으면 버려졌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바꾸고자 하는 솔직한 사람. 그는 많은 영감을 받았다. 깨어나 보니 이미 집에 와 있었다. 아내가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북부에서 임무를 마쳤는데 한 무리의 W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알렸다. 그녀는 자랑스럽게도 그런 몬스터 30마리를 처치했다고 했다. 덤으로 한 마리를 마왕에게 선물로 가져왔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갑자기 아내를 칭찬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정말 대단해. 라며.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기뻐하면서도 쑥스러워했다. 우치무라는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네아가 M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소식을 탐색했다. 그가 여전히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다. 자신을 배신한 걸 알면서도 네아는 M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다고 했다. 신핏에게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물었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M은 적어도 그들이 지금 짐이 상업연합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새로운 전략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번 전략의 이름은 드래곤 스트라이크였다. 들은 네아는 이해하지 못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때 아만더의 아내와 오에도 함께 와서 M이 요청한 물건을 가져왔다. 그는 준비 과정에 도움을 준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뒤에 있던 용의 여인도 네아를 노려보며 네아가 우치무라를 꼬시는 줄 알았다. 신핏이 이를 보고 설명했다. 그녀는 단지 협력자일 뿐이라고. 속으로는 저런 소녀가 M가 좋아하는 타입임을 알았다. 오해가 아만더에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물건을 꺼내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밤 부족에게 도움을 청해 만든 걸 자신있게 소개했다. 그것은 바로 훈제 위봉고기였다. 그는 대량의 건조고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었다. 이렇게 하면 식량 부족 문제를 임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 전략 이름을 드래곤 스트라이크라 붙였다. 네아는 그 계획에 기뻐하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신핏이 배포 계획을 물었고 M가 답하려던 찰나에 신핏이 말을 이었다. 네아는 이 태도를 보고 그녀가 자신을 배신자로 의심하고 있음을 바로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내던진 화살이라 물러설 수 없었죠. 그날 오후 네아는 중요한 서류를 찾을 기회를 틈타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신핏이 그녀를 불러내며 도망칠 생각이냐고 쏘아붙였죠. 신핏은 우치무라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데 네아가 교활하게 속이고 있다고 엄중히 말했어요. 하지만 네아는 그녀가 말할 자격이 없다며 즉시 혼란을 일으켜 도망쳤어요. 모든 잘못을 신핏 탓으로 돌리며 신핏 때문에 자신이 비퍼에게 맞는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했죠. 출발선부터 힘든 삶을 태어난 자가 어떻게 자기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 집에 돌아가서는 훈제 위봉 고기 배포 계획도 보고했어요. 작업은 내일 진행될 예정이었죠. 비퍼는 아무것도 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지 않을 거라 번거롭다고 여겼죠. 그래서 배포 장소가 어디인지 물어 사람을 보내 파괴하려 했어요.
내아는 계획대로면 중앙지역에서 시작될 걸 알면서도 맞은 기억을 떠올리며 복수심에 불타 외곽지역부터 시작한다고 거짓말했죠. 이 말을 들은 교활한 뱀은 폭소를 터뜨렸어요. 내아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저항했다고 느꼈죠. 억압받는 자의 독한 이빨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비퍼는 너무 똑똑해서 쉽게 속지 않았어요. 그는 내아에게 네가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증명하려 하느냐고 비꼬았죠. 비퍼는 외곽지역에서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어요. 운송 비용과 효율을 계산하면 반드시 중앙지역부터 시작해야만 한다고. 내아가 만약 그가 의도를 알아챘다면 어떻게 하냐고 반박했지만 그는 우치무라가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죠. 사실 내일 어디서 배포하던 결과는 같을 거라는 의미였어요. 비퍼는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상인회가 우치무라가 식량을 배포할 때 싸게 팔지 않을 거라고. 내일 아침 무역 차량이 돌아올 때쯤 굶주림이 극에 달해 아무리 비싸도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훈제고기 배포는 그들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 거고요. 비퍼는 우치무라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크게 웃었어요. 노력과 모든 게 헛수고가 될 거라며 신핏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했죠. 그는 내아가 어떤 술책을 써도 모든 게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선언했어요. 불쌍한 내아는 음모와 교활함에 짓눌렸죠. 이후 비퍼는 스파이가 필요 없으니 처벌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내아가 어디까지 견딜지 보여주겠다며. 그 무렵 신핏은 배포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이 아마 그 불량한 동생 귀에까지 들어갔어. 맨에게 진짜 내아가 배신한 걸 모르는지 물었더니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지. 그날 내아의 가슴 주변 상처를 보고 우치무라는 모든 걸 깨달았어. 그리고 내아가 직접 옷을 고르게 했을 때 그녀는 전신을 꽉 가리는 옷을 샀지. 마이님에도 불구하고 몸에 상처를 숨기려는 의도였어. 신핏은 그의 관찰력에 감탄했어. 설마 그가 그 소녀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내아가 바이퍼에게 학대당한 건 확실하지만 그녀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지. 그 정도로는 그녀가 스파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했어. 우치무라는 사실 눈빛을 보고 판단했다고 해. 예전에 직원일 때 3명의 동료와 함께 회사 체제를 바꾸려 노력했는데 그들은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힘든 일을 해야 했지. 그 고난을 겪은 뒤 모두 공통된 눈빛을 가졌어. 내아를 봤을 때 그는 그 눈빛을 떠올렸고 그 눈빛은 폭풍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간절한 몸부림이었다고 확신했지. 그래서 스파이라는 걸 알면서도 매는 늘 그렇듯 연민을 느끼고 마음이 약해졌어. 그 일은 잠시 제쳐두고 이제 그들은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 해. 상대방은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으니까. 한편 바이퍼는 이걸 속도의 전쟁이라 부르며 어차피 자신이 이길 거라 생각했어. 지미가 곧 와서 맨의 W 고기가 분배되기 전에 팔릴 거라고 확신했지. 하지만 내아는 이미 심하게 구타당해 기진맥진한 상태였어. 이튿날 아침 부하가 급보를 전했는데 지미가 온 게 아니었어. 마왕군이 이미 식량을 분배하고 있었거든. 믿기 힘든 건 우치무라가 무료로 주민들에게 나눠준 거지 훈제고기가 아니라 아멘더와 오에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 양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지. 바이퍼는 분노하며 맨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양을 구했는지 궁금해했어. 신핏이 즉시 나타나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지. 국내의 모든 짐이 상인들에게 점령당했기에 맨은 다른 길을 택해 인접국에서 수입했다고 유명한 상인을 알고 있어서 이 거래가 쉬웠대. 게다가 강한 마인드를 이용해 대량을 운반했어. 이전에 우치무라가 쌓아온 좋은 관계 덕분에 마왕군은 대량의 짐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지. 바이퍼는 훈제 W 고기가 가짜 소식이라 생각했는데 인접국은 이 음식을 매우 좋아해서 교역품으로 썼다고. 그래서 그 상인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마왕군에 공급한 거야. 이게 바로 진짜 드래곤 스트라이크 전략이었어. 그 녀석은 단기간에 수입이 가능하냐며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 우치무라의 사고방식은 내가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 신핏은 한숨 쉬며 그 녀석과 매는 하늘과 땅 차이야 라고 했어. 운송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들은 모든 준비를 미리 해놓았던 거지. 만남을 조율하던 시점부터 우치무라는 이미 인접국에서 물건을 사기로 마음먹었어. 이후 행동은 시간을 벌고 상대를 속이려는 연기였어. 그녀는 이 모든 게 웃기다고 느꼈어. 처음부터 상대의 괴롭힘은 무의미했으니까. 상인회의 모든 계획은 우치무라의 손안에 있었지. 현재 짐은 무료로 배포되고 있어서 바이퍼는 큰 손해를 봤어. 분명 많은 돈을 들여 대량 구매했을 텐데 이제 싸게 팔아도 아무도 사지 않으니 비싸게 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바이퍼는 웃으며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 상인회가 뒤에 있으니 이번에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도전할 거라고. 이후 신핏은 2명의 호위에게 공격당했어. 그들은 닌자였지만 마법도 쓸 줄 알았지. 정말 환상적이었어. 마침 새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던 그녀가 시험삼아 사용했어. 그렇게 마법을 쏘자 검이 완벽히 흡수했을 뿐 아니라 반사까지 했지. 위력은 줄었지만 그걸로 적 1명을 쓰러뜨렸어. 사실 그녀는 검 없이도 모든 적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
바이퍼는 큰 손해를 보고 분노했지만 여전히 상인회의 권력자였어. 뭔가를 계획하려던 찰나 우치무라가 상인들과 함께 여기 있다는 걸 발견했지. 그는 방금 총회를 마치고 이제 자신이 상인회 리더가 아니라고 선언했어. 대부분 상인들이 투표로 그와 동료들의 해임을 결정했지. 하지만 그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상인들을 위협하며 그들의 서명을 이용해 복수하겠다고 했어. 우치무라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지. 사실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어. 네아가 나와서 그 악행을 상인들에게 폭로했거든. 우치무라가 신피스에게 도움을 청한 이유도 네아를 구하기 위해서였지. 상처투성이인 그녀를 본 모두는 악당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어. 네아는 도움을 간청했어. 계속 이렇게 두면 나라가 곧 파괴될 테니까. 바이퍼는 상인들이 자기 이익만 챙긴다며 분노했어. 네아는 부모를 협박당했지만 두렵지 않다고 그에게 입닥치라며 자신이 가족을 구할 거라고 말했지. 우치무라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판결을 내렸어. 처음엔 용서받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지. 몹시 분노한 그는 변신에 돌진했지만 신피스에게 한 방에 베었어. 그렇게 아기는 응징을 받았고 최후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끌려가면서 그는 맨에게 말했다. 자신이 바보들을 속여 짐값을 올렸다는 건 맞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며 모두 죽을 거라고. 나라의 재앙이 닥칠 거라고. 너무 쓰라린 말에 누나가 한 대 때렸고 네아도 그에게 배신한 걸 사과했어. 맨도 자신의 처벌을 받아들이고 성으로 불려갔지. 여기서 그녀는 비서로 임명되어 실수를 고치게 되었어. 사실 이번 사건 성공에는 그녀 가족의 힘도 일부 기여했지. 바이퍼의 짐차가 늦어진 이유는 고장 때문이었는데 운전자는 그녀의 아버지였거든. 딸이 로텐 가문을 배신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지. 대신 네아가 앞으로 더 잘 살고 안전하게 지내길 원했어. 이후 할 일이 많아 그녀의 계산 능력을 활용하고 싶어 했지. 피가 흐르는데도 신피시칼로 베었다. 악당은 결국 응보를 맞으며 최후의 심판을 기다렸다. 끌려가면서 그는 M에게 말했다. 자신이 바보들에게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한 건 사실이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모두 죽게 될 거라고. 재앙이 곧 이 나라를 덮칠 거라고. 그 말에 너무 화가 난 한 누나는 그에게 한 대 때렸다. 네아도 배신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그는 성으로 불려갔다. 거기서 그는 비서로 임명되어 실수를 만회했다. 사실 이번 사건의 성공에 그녀 가족도 한몫했다. 알고 보니 바이퍼의 짐을 실은 차량이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건 차량 고장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차를 몰던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딸이 로텐 가문을 배신한 것이다. 대신 앞으로 네아가 더 잘 살고 안전을 보장받길 원했다. 이번 사건 이후 할 일이 많아져 네아의 계산 능력을 활용하고 싶다고 했다. 이후 오해가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제부터 그들은 모두 우치무라의 전속비서였다. 바이퍼의 말대로 나라가 재앙을 맞을 준비를 하는 듯했다. 마왕도 엠뮤를 급히 불러 대책을 찾으려 했다. 다음 날 우치무라와 두 소녀는 긴급 임무를 시작했다. 아만더는 북부에서 WN이 많이 나타났던 걸 기억하냐고 물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들은 점점 더 많아져 성 안까지 침입했다. 마왕군은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 마왕은 이걸 재앙으로 여기고 사천왕 모두에게 대응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바이퍼가 말한 재앙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재앙은 마치 대재난 같았다. 갑작스럽지만 한 가지 차별점이 있다면 공격하는 짐승들이 실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것은 처음 겪는 경험이지만 과거 그녀는 어떤 재앙이든 결국엔 비극으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심지어 작은 실수 하나가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다. 그래서 사천왕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다. 신피스는 재앙의 실체와 대책을 조사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고 3명은 동쪽 인구 밀집 지역으로 더 깊숙이 파고드는 W 무리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지금 이곳이 바로 재앙과 맞서는 최전선이었다. 우치무라는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고 마침내 그들은 마왕군의 가장 큰 요새인 데몬포트에 도착했다. 이곳은 W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3개의 주 요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행히도 적들은 그들이 지키는 요새만 노리고 있었다. 제넌 우치무라를 절망의 현장으로 환영했다. 그녀는 상업연합의 사건을 듣고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 모두가 그를 구세주라 부르며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소문내고 있었다. 그러니 다가올 사건에서 그도 무언가를 해낼 거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우치무라는 영웅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았지만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만더의 아내는 질투 어린 눈빛으로 그가 영웅이 아니라 약하고 마른 사람일 뿐이라며 말하며 제네놈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침 바이온이 도착했고 모두가 방어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먼저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보여주었다. 마인과 아인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지만 마법이 멀리 발사되지 않아 난관이 컸다. 이런 때일수록 활이 매우 유용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약하다고 인정받기 싫어 다투기 시작했다. 두 팀장이 서로에게 팀워크를 깨뜨린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마치 적과 동맹이 뒤바뀐 듯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부상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애썼다. 엠의 팀이 공격받자 제네놈이 보호해 주었고 작고 짧은 검으로 손쉽게 괴물의 머리를 베어냈다. 그는 아인 팀에게 계속 괴물의 눈을 노렸소라고 지시했다.
아만더는 마인들에게 가까이 유인한 뒤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그들은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지만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모두의 사기였다. 아인과 마인은 결국 화합하지 못했다. 우치무라는 제네놈에게 빵을 건네려 했지만 그는 마인들처럼 많은 식량이 필요하지 않다며 나중에 먹겠다고 거절했다. 그는 싸움에는 서툴러 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 말은 그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그에게 이 요새가 어떻냐고 물었고 그는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곧 무너질 것이라 답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마인과 아인 사이의 불화 때문이었다. 은하인 종부대에게 계속해서 적들의 눈을 겨냥해 사격하라고 명령했다. 아멘더는 마인들에게 적을 유인해 가까이 오게 한 뒤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그들은 겨우 방어에 성공했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가장 걱정되는 것은 모두의 사기였다. 아인종과 마인들은 끝내 화합하지 못했다. 우치무라는 제넌에게 빵을 건넸지만 그녀는 자신들이 마인보다 적은 식량을 필요로 한다며 나중에 먹겠다고 했다. 그는 싸움에는 소질이 없어 전장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 말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으라는 요구이기도 했다. 요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는 솔직히 지금 상태로는 곧 무너질 거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인과 아인종 사이의 분열 문제였다. 우치무라는 지금까지 아인종과 마인이 자주 다투는 3가지 이유를 발견했다. 첫째, 양측의 전술 차이가 너무 컸다. 마인은 마법과 단독 전투에 능하지만 조직적인 협력이 부족하다. 반면 아인종은 능력은 떨어지지만 서로를 보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점만 봐도 두 집단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서로의 강점을 방해하고 상대를 끌어내릴 수도 있었다. 둘째는 군대 유지에 필요한 보급 문제였다. 현재 보급은 부족했고 특히 식량이 심각했다. 마인은 마법 사용으로 인해 아인종보다 2배의 식량을 소비했다. 함께 싸우고 나서 누군가가 더 많이 먹는 걸 보면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제너는 그녀의 부하들이 마인을 식탐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새는 이미 여러 차례 방어전을 치렀고 연속된 전투로 식량이 바닥났다며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맨이 보는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병사들 간의 불화였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마인과 아인종 사이에 큰 간극이 생겼다. 문화와 능력 차이로 함께 싸우면서 효율을 내기 어려웠다. 특히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니 도시 안에서처럼 양보할 수도 없었다. 오랜 시간 쌓인 부정적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전술을 적용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우치무라의 시선으로 보면 현재 문제는 동료 간의 상호 파괴를 막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제노놈도 그를 칭찬했죠. 하지만 과연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저 싸울 뿐이라며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맨은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요새 지도를 요구했습니다. 지도를 본 우치무라는 주요 경로가 잘 준비되어 있어 물자가 원활히 이동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요새 뒤에는 버려진 마을이 있었습니다. 듣자마자 우치무라는 해결책이 있다고 외치며 바로 그 버려진 마을로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버려졌지만 아직 쓸만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제 맨은 어떻게 마인과 아인이 화합하도록 설득할까요? 마인은 제노놈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 아너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휘관을 동시에 둔다면 역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맨은 여기서 누구보다 이들을 이끌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모든 병사를 소집했습니다. 용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작은 친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제노놈은 데몬포드가 위기에 빠졌다고 알리며 이제 그들을 역경에서 구할 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해외 원우 우치무라, 영웅으로 불리는 그였습니다. 맨이 등장하자 아인과 마인 모두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전설 속 최강의 사천왕이라 여기며 제노놈도 그에게 연기를 시작하라 요구했습니다. 맨은 기세를 살리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인과 아인도 일제히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모두 기세가 너무 넘쳐 우치무라는 갑자기 주눅들었죠. 그는 군대를 이끄는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어젯밤 제노놈에게 이런 역할을 맡으라 요청받았지만 두 진영 간에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고 업적과 이름 덕분에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해외 원우라는 이름은 모두 마음에 깊이 밝혔습니다. 그가 이끈다면 병사들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기 위해 약간의 연기도 필요했습니다. 현재 청년은 대중 앞에서 연기해야 하는 것이 몹시 부끄러웠지만 대의를 위해 모든 걸 무릅쓰고 영웅 역할을 완수하려 했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강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요새는 위기에 처해 있고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으며 방어선은 허술하다고 근본 원인은 종족 간의 적대감 때문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마땅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원한과 지속된 불안은 하루아침에 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가족과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면 내 명령을 따르십시오. 적대를 벌여야 우리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양측은 맨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오랜 쇠사슬을 끊어내려 했습니다.
우치무라는 자신의 계책으로 전선에서 적대감이 사라지리라 선언하며 모두가 힘을 다해 싸우길 바랐습니다. 두 진영은 영웅을 칭송하며 그의 말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소리 높여 외친 후 우치무라는 숨을 고르며 계획이 성공했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또 다른 W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우치무라의 전략대로 움직였습니다. 아인의 역할은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침입을 막는 방패였습니다. 신호가 오자 마인은 거미 역할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집을 매복 장소로 삼아 유기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마인과 아인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치무라는 적대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력이 강해지자 우리 편은 아무 희생 없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맨이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맨더는 깨끗이 씻으러 갔습니다. 그녀는 맨의 전략이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맨과 제노놈이 버려진 집에서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용족은 질투에 불타며 작은 친구가 남편을 빼앗길까봐 반응했습니다. 올해도 그녀가 깨끗이 씻고 오라고 했는데 맨이 싫어할까봐 순순히 따랐습니다. 한편 우치무라는 재고 문제 해결에 대해 설명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 곳에 균등하게 식량을 공급했지만 전투량 차이로 두 곳은 과잉, 한 곳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량을 한 곳에 모아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제노놈도 그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아멘더가 수건을 두르고 다가왔습니다. 동료는 우치무라가 칭찬받자 웃음이 나오는 걸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맨 없었으면 전투가 얼마나 길어졌을지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불행히도 다음날 W 무리가 더 영리해져 두 요새를 공격했습니다.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아멘더는 혼자 싸우느라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전날 일부 병사가 휴식을 취해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부상을 입었지만 전신 갑옷을 입고 한 마리도 통과시키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치무라가 돌아왔을 땐 아내가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용족의 상태는 좋아졌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맨은 몹시 걱정했습니다. 마력이 너무 많이 소모돼 휴식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는 레아에게 감사하며 이런 일이 생길 걸 알았다면 그녀가 아멘더 곁에 있었을 거라며 자책했습니다. 용족이 혼수 상태에서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마왕성은 피해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벤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에 우치무라는 대응책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올해는 유엔벤이 호수 근처에서 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전에 토끼 마을이 공격당했고 그녀의 집도 훼손되었습니다. 예외는 없었다. 몇몇은 붙잡혔지만 다행히도 구출될 수 있었다. 그 여군들은 모두 올해의 친구라서 그 괴물들을 꽤나 분하게 여겼다. 현재 공격 위험이 매우 낮기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원의 조사 문제는 내가 맡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도 따랐으며 애매의 호위대를 통해 귀환했다. 솔직히 지금 그는 어려움과 마주한 상태다. 전혀 쉽지 않았다. 며칠 후 우치무라는 잠을 자지 않고 대응책을 찾으려 애썼다. 현재 안더와 오에가 전선을 떠났고 제노넘은 요새를 지키고 있다. 신핏은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심각한 수면 부족으로 그의 몸과 정신은 점점 쇠약해졌고 판단력도 흐려졌다. 우치무라는 가게 안에서 무의식 중에 원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마왕님이 나타나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혼란스러운 모습에 실망한 듯 자신의 사촌왕인 그가 스스로를 잃고 있다고 꾸짖었다. 명령은 즉시 잠을 자라는 것. 하지만 우치무라는 지금이 위기라며 거절했다. 마왕님은 지금 내리는 결정들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거라며 많은 군사와 위험 속에서 길을 잃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는 우치무라가 사천왕임을 상기시키며 모든 결정이 군대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경고했다. 사소한 일에 흔들려 대의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청년은 깨닫고 즉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에너지로 가득 찬 상태로 깨어났다. 바로 옷을 갈아입고 현재 상황을 해결할 준비를 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엠는 원하는 것을 찾아내 요새로 돌아가 제노놈을 지원했다. 아만더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다가올 상황에 대해 걱정했다. 전력은 약해졌고 무엇보다 마인들이 심리적 타격을 입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위기 돌파 전략이 있어 이 자리에 있었다. 다시 한번 우치무라는 정군 앞에서 연설했다. 이 전쟁을 끝낼 때가 왔다며 재앙과의 최종 전투 계획을 밝혔다. 이전에 에므는 원들의 행동 규칙을 발견했다. 그 단서는 여성이었다. 그들이 병력을 줄이자 인근 두 요새가 갑작스레 공격받았다. 게다가 원들은 아만더를 쫓기도 했다. 올해는 마을의 여성들이 모두 표적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원들이 높은 마력을 가진 여성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노넘도 여러 동물이 암컷을 선호하는 것처럼 이 주장을 믿었다. 이를 바탕으로 엠는 원들의 사냥 본능을 이용해 전멸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여성 마인들을 미끼로 쓰고 나머지는 무리를 공격하는 전략이었다.
미끼가 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는 이들이 많았다. 제노놈은 이미 정신적 기둥이 무너진 상태라 이 상황을 예상했다. 이제 마인들에게 이런 일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이 순간 우치무라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약한 몸과 전투 능력도 없고 이 세계 출신도 아니었다. 하지만 종족은 달라도 모두 마왕군의 군인이며 위험은 같다. 계속 전례 없는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그는 모두가 영웅이 나타나 구해줄 거라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힘으로 절망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는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리하여 반드시 패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될 테니까. 우치무라는 모두에게 일어나 싸울 것을 호소하며 승리로 이끄는 길을 이미 그려냈다. 단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의 말을 들은 모두가 손을 들어 지지를 보냈다. 연설이 끝나자 우치무라는 연기를 잘했다고 칭찬받았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젖은 얼굴로 제노무에게 묻는다.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 시점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답답하다. 수백 명의 생명이 이 계획에 달려있기에 그는 책임감을 느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이전 말들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자리 잡았다. 약한 청년의 모습을 본 제노무는 그를 위로했다. 불안할 때마다 어머니가 해주던 방식으로 포옹해 주었다. 소녀의 어깨를 빌린 우치무라는 조금은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를 마왕군의 핵심이라 부르며 반드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신 같은 동료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격려했다. 그 말을 듣고 우치무라는 전투 배치를 시작했다. 새벽이 밝자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 계획대로 외분 무리는 엄청난 숫자로 집결했다. 그는 전투를 지휘할 것이다. 전선에는 아인족이 활로 원거리 공격을 하며 적의 수를 줄여나갔다. 예상대로 몬스터들은 자신들의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날아왔다. 지금 아래에는 약 10명의 소녀가 모여 있었고 주변에는 강한 남성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외분 무리가 먹잇감을 향해 뭉치자 입히는 피해가 훨씬 컸다. 그렇게 마족은 전력을 다해 첫 공격을 쉽게 막아냈다. 하지만 적의 수는 여전히 많아 우치무라는 지시를 내려야 했다. 제노무는 진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족 부대를 보호했다. 이를 보고 아인족은 오른쪽 측면에 집중해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투 지휘에 성공하자 이제 양측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한 수 한 수 신중히 움직이며 전투를 조절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다. 우치무라도 신핏이 만든 장비로 불덩이를 쏘아붙었다. 얼마 후 전투가 끝났지만 먹구름 낀 하늘은 불길한 예감을 전했다. 곧이어 엄청난 괴물이 나타났다. 더 이상 웨이브가 아닌 거대한 용이었다. 그 숨결은 요새 일부를 날려버리며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치무라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생물을 본 적이 없던 그는 아인족에게 도망치라 외치려 했지만 공격받고 말았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 뜻밖에도 아만더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제때 도착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조금 회복했지만 아직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다. 용의 공격을 막은 뒤 몸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 그녀는 마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치무라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남은 마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썼다. 필살기로 엄청난 불덩이를 쏘아 올려 용의 팔을 찢었다. 용은 분노에 공격했으나 제노무가 남은 팔을 베어내며 공을 나눠 가졌다. 신빛도 도와주러 왔다. 사천왕이 모두 모였다. 세 여인은 힘을 합쳐 용을 최종 공격으로 쓰러뜨렸다. 우치무라는 모든 일이 해결돼 기뻐했다. 아내는 지쳐 쓰러졌다. 그는 웃으며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아만더는 승리를 알리라 재촉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국가를 파괴할 재앙이 이 정도라면 너무 허무했다. 더구나 외분 무리는 사냥 후 먹지 않고 마치 여왕개미를 키우듯 음식을 옮겼다. 진짜 지진이 시작되었다. 앞에는 움직이는 산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를 멸망시킬 진정한 위협이었다. 모두가 그 거대함에 숨을 멎었다.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 거대한 생물이 사람들 쪽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마왕님이 도착해 이제부터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재앙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면 맘먹는 힘을 쓰면 된다. 사천왕은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마왕님과 재앙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괴물은 공격을 개시했다. 하지만 마왕은 보호결계를 쳐 모두를 지켰다. 그 능력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괴물 위에 문을 열고 강력한 일격을 내려 모든 것을 짓밟았다. 그러나 괴물은 쓰러지지 않았다. 마왕은 더욱 강력한 기술로 다시 일격을 가해 중력을 이용해 거대한 괴물을 눌러버렸다. 이 힘을 본 우치무라는 충격을 받았다. 이제 여왕을 잃은 외분 무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결국 그는 군인들에게 승리를 알릴 수 있었다. 모두 환호하며 기뻐했다. 제노무도 우치무라에게 아인족과 마족을 연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힘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천왕은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고 이제부터는 그분과 재앙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괴물은 즉시 공격을 개시했다. 하지만 마왕은 모든 후방 인원을 보호하는 결계를 쳤다. 그의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괴물 머리 위에 문을 열고 강렬한 일격을 내딛고자 모든 것을 짓눌렀다. 그러나 괴물은 쓰러지지 않았고 마왕은 그 기술을 더욱 끔찍한 수준으로 다시 발동했다. 중력이 괴물을 누르며 주변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그 힘을 목격한 우치무라도 충격을 받았다. 이제 괴주가 사라지자 적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마침내 미는 병사들에게 우리 편의 승리를 알렸다. 모두가 환호하며 기뻐했다. 제너는 아인존과 마인을 연결해준 그에게 깊이 감사했다.